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오늘은 회계사 김경률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경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뵌 분이죠. 그래서 아니 회계사인데 공식 직함은 여전히 뭐 엊그저께까지 또 저기 종소세 신고하시느라고 바빴죠. 네네네. 네. 사실 3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또 지난 총선 때 막 뛰어다니라고 바쁘셨잖아요. 예. 그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사실 그때 조금 바쁘긴 했지만. 고객분들한테 네. 좀 일정 부분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지난 3월달 법인세 신고 때는 그래서 낮에는 당사 중심으로 그리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네. 저녁 때는 들어와서 사무실 들어가서 거의 밤새워서 일하고 했습니다. 아유 참. 사실 본인이 그렇게 정치에 깊숙이 인볼브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왜 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깊숙이 정치권에서 이름이 맴돌게 됐는지 네. 좀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우리 함 선생님이 여쭤보시니까 사실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사실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제가 정치권으로 깊숙이 서한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 계기가 뭐였냐고 여쭤보신다라면 조국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날짜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2019년 9월 29일 날 네. 좀 분에 못 이겨서 처갓집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썼고 네. 그거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일각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또 막 추앙이 생기고. 예, 네. 뭐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거의 인연을 끊겠다, 뭐 쌍욕, 그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시작되었고요. 네. 그런데 뭐 제 스스로가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거리낌이 없었고 또 저는 뭐 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경률 선생님의 그 일을 할 때 저는 뭘 했냐면 골프장 골프 쌤하고 예. 레슨을 본격적으로 처음 잡았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배우신 겁니까? 아니 그전에 이제 골프를 설렁설렁 네네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예, 명랑 예. 골프를 치다가 예. 장관에 임명되는 그 순간을 예.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속세랑 인연을 끌고 그렇다고 당장 뭐 내가 뭐 자연인이 예. 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갈 수는 예. 없어서 저는 하는 골프나 열심히 좀 하자. 아, 제대로 좀 배워보자. 정말 함 선생님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또 한편으로 이해도 되네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제 페이스북이 막 여러 언론사에서도 뒤져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한 9월 29일이 그날 좀 화가 나서 한 날이었었고 네. 한 열흘 전쯤에는 야 이젠 내가 뜰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좀 정상적인 사고들이 생각들이 이야기되고 공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숨어 들어가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그래서 우리 함 선생님 방법이 좀 다르죠? 예. 근데 뭐 기본 생각은 똑같아요. 예. 네. 그러고 있다가 쭉 지나시면서 사실 우리 김경률 회계사의 이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고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 참여연대가 문제죠. 네네. 참여연대 활동, 사실 이런 게 본인이 회계사로 살아가는데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전혀 도움 안 되고 네. 그 숨겨야 될 사실이죠. 저희 네.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특히. 예, 예. 예. 특히 이제 큰 손님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이제 예. 큰 회계나 그 회계를 맡게 될 수 있는 법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을 안 맡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싫어하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개업을 했고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참여연대 일 시민단체 일을 한 나는 둘이서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동업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주니까. 거니까. 예. 오로지 이제 내가 키워서 월급 주는 페이 회계사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예. 지금도 그래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뭐 꼭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겠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잖아요. 없었죠. 예. 없죠. 지금도. 지금도 별로 예. 이렇게 그게 되게 강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간적으로 친했던 사람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예. 하는데 후회 안 되세요? 별로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별로 뭐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과 사귀고 싶으면 뭐 등산 동호회를 간다든가 뭐 독서 토론을 간다든가 한다든가 그렇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시민단체에 있는 이상은 뭐 제가 사람 사귈 목적은 아니니까 뭐 전혀 뭐 그리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실 저도 성격이 뭐 좀 좋진 않아서 같이 맞대꾸하고 욕하고 했었는데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비리를 보더라도 무마하고 덮으려고 그리고 어떤 진영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보시다시피 뭐 저랑은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이랑은 방송에서 이제 종종 뵙는 그런 사이였는데 사람이 보면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비정치적인 분이에요. 정치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비정치적인 분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그거는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발언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진보 진영에서 어떨 때는 보수 진영에서 각각 우리 김 회계사님을 불러서 같이 조언을 얻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 진영 논리에 들어가게 되면 배신자의 논리로 그럼. 바로 이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안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할 텐데 이번에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부르고 보수 진영에서도 부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한편으론 진보 진영에서도 배신자이고 네. 보수 진영에서도 뭐 배신자라기보다는 너 같은 이물질이 왜 왔냐 뭐 그렇죠. 약간 빨리 이단아 떠나라 같이. 예.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또 배척도 받는 그런 건데요. 어떻게 이겼냐? 사실은 조금 총선 과정에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저를 공격하면 저도 이제 그 곧바로 맞받아 치거든요. 네. 욕하면 같이 욕하고 하는데 이번 이 총선 과정에서는 정치인의 외피를 두른 이상은 같이 맞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죠. 참아야 되더라고요. 예. 주변에서도 네, 참아야 참아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꾹꾹 눌러서 페이스북에 쓰면 또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분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틈틈이 3월 달부터는 조금의 틈만 나면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네. 총선 끝나고 4월 10일 당일부터는 거의 약간 과장을 하자면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아주 그냥 좋아 보이세요. 네. 사실은 저도 뭐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에서 네, 잠시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지역 선거에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잠깐 제가 정치 프로그램에 예. 몇 번 출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혁신당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뭐 너는 어떤 자리가 맞아요. 탐이 나서 그러냐는데 네. 저도 전혀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그 맑은 사회가 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각자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네. 거고 지난 선거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김경률 회계사님이 선택한 길과 제가 선택한 길은 또 달라요. 네. 그러나 비슷하거든요. 예, 지향점은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도 없는 이런 실속 없는 일을 나는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됐죠. 근데 한 번 그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CBS에 나가서 박재현 앵커랑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공관위원이니까 예. 외부 인재도 영입해야 되고 예. 비례대표도 선정을 해야 예. 되는데 비례대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능만 하다면 김경률 회계사를 비례 2번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그만두셨는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고 네. 저도 한 선생님 이렇게 개혁신당 공관위원으로 가는 걸 보기도 했고요. 제가 이게 빈 말씀이 아니라 몇 차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 들어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서로 적대하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못 되는 그런 관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서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비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개혁신당이 저는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떨어져 나가신 거잖아요. 이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이고 기왕에 나간 김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국민의힘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매기 역할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전체 생태계가 건강해질 바라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수 회계사님을 모신 이유는 돈 얘기 좀 하려고요. 아, 네. 왜냐하면 나라 살리는 게 꼭 돈이거든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돈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 살림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 이건 진짜 돈 문제인데 예, 예.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어요. 네. 그리고 이건 다음에. 네. 다음에. 예, 예.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 나와서 다음에라고 미룬 게 16년째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이렇게 나왔죠. 네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현행 개혁안이 현행 유지되고 있는 게 9%를 내고 예. 4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겠다. 예. 이대로 가면 이제 30년만 지나면 기금은 싹 다 날아가고 예. 그다음에 몽땅 이제 그때부터는 그에 걷어서 그에 내야 줄 거 아니에요. 나라에 네네.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러면 소득의 35%를 내야 돼. 예. 78년부터 78년에는. 그러니까 55년부터는 그에 벌어서 그의 돈을 내서 내줘야 되는데 소득의 30% 가까운 돈을 내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예. 평균 우리 국민들 조세 부담률이 얼마나 돼요? 한 20% 넘나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맨 아래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방식 그게 이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주고 없으니까 예. 기금이 없으니까 이걸 뭐 좁혀보자면 진보 진영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예. 야 자꾸 국민연금 소진 이렇게 말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다. 응? 실제로 소진됐을 때는 2055년도부터는 그냥 부가식으로 국민들한테 그때 있는 지금으로 보자면 미래 세대에게 걷어서 이제 저희가 될 텐데 저희한테 주면 된다 이런 건데 얻어먹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네. 내는 사람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OECD 평균이 제가 알기로 18%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렇게 35%면 사실 급여의 35%가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인적인 거죠. 세금 20, 30% 내야 돼. 그렇죠. 의료보험료가 지금 현재 4.5%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또 이제 의사도 많이 뽑고 뭐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한 7, 8%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35% 이것도 내고 예. 그러면 내가 번 돈에 그때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의 70%를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뭘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측면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분명히 국민연금 전문가는 아니고 각종 이제 소위 진보 진영 내지는 뭐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토론자나 이런 거로 끼인 적은 없지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끼어들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한편으로 뭐냐면 저는 약간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함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2018년에 그런 예들 예. 이건 와닿거든요. 내가 100만 네. 원을 벌었는데 70만 원, 80만 원을 나라에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뒤에 네네. 겨우 또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건데 아니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득을 7, 80%를 나라에 내고 난 예. 다음에 뭐 먹고 살아라는 예. 얘기야.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은 그 회계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영양제일님이 여쭤보시고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한번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국민연금 관련해서 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좀 어떻게 들어볼게요. 보면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인 만큼 제가 뭐 신선하다 이렇고 또 맞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종 지금 이제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마치 금융권에서 파는 금융상품과 비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국민연금 자랑을 해보면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 국민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받는 거니까. 네. 예. 이것만큼 좋은
금융상품 없습니다. 강남 아줌마들이 무지개 넣었대요. 아, 그러니까. 밀린 거를. 네, 그래서 저는 기왕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강남 아줌마분들이 정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거,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하다. 기회 되면은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뭐 지금 몇 프로냐면 9%인데 저희 보험료율이 그렇죠. 이거 넣을 수 있다라면 막 밀어 넣어도 돼요. 맥시멈으로 다 밀어 넣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명한 거죠. 자, 이 말씀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여러분 가끔 이번 제가 그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내역 쭉 검토도 했고 몇 가지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몇몇 분들 보험에 막 20몇 개, 30몇 개 넣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가끔 뭐 시청자분들 중에 보험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줄어들었는데 과거 한 10년 전쯤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보험 상품을 팔 때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다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맞아요. 네. 비용 처리가 된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았는데 네. 제가 조금은 약간만 미원을 쳐서 말씀드리면 그런 보험 상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서 몇몇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김경률이 보험료를 내가 돌려받는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장성. 예, 보장성. 이게 저축성. 예.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축성. 저축형. 예, 네. 순간 헷갈렸는데 네. 보장성은 비용 처리가 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저축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는데 그 해주는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민연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세법적인 어떤 그 배려 사항으로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떼주죠. 납입을 하면 그 납입 금액만큼 비용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올해 국민연금을 좀 알기 쉽게 1,0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제가 3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소득자라고 한다라면 곧바로 30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라면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연금 자체가 상당한 페이버가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미 주어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꾸 이제 일각에서 이걸 자꾸 그 금융상품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데 비교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점이 부각되는데 여러분 자 국민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라면 아까 우리 함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2055년, 2061년 이때는 소진된다라고 했거든요. 기금이 이제 적립금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성생명에 여러분이 계속 보험금을 집어넣는데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운용 수익 괜찮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5%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도 잘 함에도 불구하고 55년, 61년에 소진이 된다 그 말은 애시당초 금융상품과 금융권의 금융상품과 비교한다라면 불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줬다라는 거죠. 서너 배 줬다라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세제 혜택으로부터도 한번 30% 공제를 받는 받고. 거니까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어폐는 있지만 여러분 1,000만 원 집어넣는데 30%를 이자로 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연 30%. 네, 거의 뭐 이건 저기 뭐죠 사채에 주는 그런 이자인 거죠. 거기에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될 정도로 많이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식의 이런 금융상품이 많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 조금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작업만 한다라면 그럼 표가 떨어지죠. 받을 사람들이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렇죠. 표는 떨어지겠죠. 지금 낼 사람들은 다 지금 학생이거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맞습니다. 이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도 아니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모르는데 어른들이 쟤네들 아직 모르니까 쟤네들 주머니까 내가 빼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성격이 이 뻔뻔한 얘기를 그나마 좀 기억하자는데 이걸 또 반대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도 우리 함 선생님의 말씀과 계속 맞닿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완전히 소위 구조개혁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전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일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살살살살 개혁하고 살짝 어떤 기성세대에게는 빼앗고 또 미래 세대한테는 좀 안정적인 걸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는 식의 그런 점진적인 방식이 맞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서둘러야 한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를 평가를 하자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이죠. 예, 예. 유시민 작가님이 그 보건복지부 예. 보건복지부 네네. 장관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예. 그때 유시민 장관이 했던 가장 큰 계획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소득의 4%를 내고 예. 예, 받는 돈은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예. 아주 멀리 있다가 줄 돈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면 이거 몇 년 못하고 거덜나기 때문에 개혁한 게 지금이에요. 이게 네, 9%를 내고 네, 네. 40%를 돌려받자. 예. 예. 그때도 상당한 반발이 그때도 반발이 있어갖고 이걸 좀 더 유시민 장관은 더 내고 덜 준다 그랬다가 대판 국회랑 싸우고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유시민 장관을 얘기할 때, 유시민 작가를 얘기할 때 진보 성향의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실제로 그때 연금 개혁을 해놔서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유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걸 바꾸자 그러는데 국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하셨잖아요. 일말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이제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그 연금 개혁안을 500인 그 시민들 일반 네네. 시민 500인 네. 500분에게 자세하게 이걸 프레젠테이션하고 여론조사 결과 500분의 여론이 뭘로 모아졌냐면 내는 돈을 13%로 점진적으로 9에서 13% 매년 0.5%씩 늘리고 받는 돈은 50%를 하자는데 동의를 했어요. 이게 56%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기금 소진이 61년으로 미뤄지고 그랬더니 78년도가 되면 소득의 43%를 내야 돼. 좀 나중에 인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37%까지 내려온다는데 도대체가 이거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갈 20, 30대는 그렇죠. 살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살인적인 부가일인 셈이죠. 이렇게 하는 거를 내는데 그나마도 13% 좀 더 내자는 안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소위 뭐 모수 개혁안으로는 요거 조정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구조 개혁하자.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는 없잖아요. 이것은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고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은발이 일단 오줌을 넣어놓고 동상을 막아놓고 그다음에 뭐 다시 구조 개혁하면 되잖아. 그리고 과연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구조 개혁이라는 게 가능할까? 더구나 단시간 내. 그러면 뭐 이런 아픈 부분을 또 건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정원 가지고도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구조 개혁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근데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제가 그냥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소득 보장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받는 돈을 44% 정도로 하면 요게 기금 소진이 2065년인가로 좀 늦어져요. 1% 낮출 때마다 1년씩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낼 돈은 그해 받아서 그해 내는 걸 하면 30-40%를 내야 된다는 얘기. 어떤 모수 조정을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미래 세대한 걱정. 2061년이면 원래 태어나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30 정도, 40채 되기 전이죠. 30대 한참 아이 낳아서 키울 나이인데 자기 급여의 40%를 내놓고 나중에 연금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정말 말씀처럼 30년 후 40년에 불보듯 뻔한 어떤 이렇게 기금 소진 시점 그리고 뭐랄까요? 재앙적인 상황을 눈앞에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뭐 표심 때문이 이걸 또 표심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아니 지금 저기 유권자가 65세부터 영역을 예, 예. 받으니까 그 65세부터 인구수가 적지 않거든요. 예, 예.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저도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이게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이도 이 직원분들이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 고객들 소득세 신고한 걸 쭉 이렇게 리뷰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연금 소득이 이제 한 분 한 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도 아니죠 뭐 1년 전 2년 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내 후배가 예. 되게 보험을 하면서 어렵다고 IMF 때예요. 예. 저는 개업할 때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7년만 부면 네. 종신으로 네. 60세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예. 돈을 뭐 거의 300만 원 돈을 준다는 예. 거에서 7년 붓고 내가 죽을 때까지 300만 원을 받아? 오래만 살면 되네? 그래갖고 뭐 후배 도와주는 예. 마음으로 정말 그 7년을 부었어요. 예. 그래봐야 내 나이 40 조금 넘었을 때요. 그 60세부터 봤는데 아, 손 차린 기분이 좋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런 사람한테 그거는 이제 나는 뭐 개인 네네. 회사에 네. 들었던 거고 지금 받는 거지만 네. 국민연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9% 40%. 예. 이거를 더 내고 덜 받아라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 하는 것도 약간의 조삼모사식의 적인 것 같고. 더 내고 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개혁의 의미가 있으려면 더 내고 유지한다든가 더 내고 덜 받게 받아야 한다든가 되거든요. 말을 하고 저는 아까와 같은 제가 굳이 뭐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 국민연금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품이다. 이런 상품은 사금융 회사가 만들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공금융 상품을 예, 예. 만들면 국가가 재정이 거덜난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얘기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그 호칭을 걷어내고서 누군가 야 우리 한번 우리나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은 쌍욕 박힐 그런 상품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딱 느낌이 뭐냐면 이거 펀지 상품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욕 먹을 수 있지만 어차피 펀지가 맞죠. 지속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느 시점 지나고 난 다음엔 없다 이렇게 되면 네.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내는 돈이 9%라고 했지만요. 사실 월급쟁이 경우에는 4.5% 내거든요. 절반만 내는 거거든요. 예. 네. 사업자가 네, 그 맞습니다. 고용주가 4.5% 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기억이 말 시작한 김에 적나라하게 해보면 100을 냈는데 거기에 얹어서 회사가 100을 넣어주고 그리고 100 넣은 것에 대해서 30% 세금 국가가 빼주고. 세금 빼주고 네. 그리고 낸 것보다 이때 낸 것은 회사가 100 제가 100 낸 거 200에 대해서 서너 배. 서너 배를 또 줘버리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상품이니까 이런 걸 좀 설명하고서 덜 받자 지금부터라도. 네, 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텐데, 근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어요. 일단 저는 뭐 13%에 44% 소득 대체율을 네. 하더라도 이것도 뭐 별로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고 예. 모수개혁 조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국힘의 주장에 동조는 하지만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 9%에서 13%로 는다는 거 여기에만 보고 다음 국회가 구성이 됐을 때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예, 또 예. 강구를 해야지 예, 예. 그게 순서에 맞지 이거를 안 올려놓고 기금 고갈을 41년도 55년도에 기금을 고갈시키겠다. 30년 뒤에 얘기거든요. 30년 뒤면 저같이 60 넘은 사람도 건강관리 잘하면 이 연금 받아 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90대면. 예. 그리고 지금 평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탑 1, 2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이 늘어난다고요. 네. 거기다가 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관리 못 받을까 봐 의사도 5천 명씩으로 또 늘려서 뽑아서 더 건강관리를 국가에서 잘하겠다고 그러는 시점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90을 여성의 경우는 9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부분을 정치가 해결해야 될 영역인데. 아 이거 비상대책위원이면 요즘 같으면 당의 정상직이면 네. 최고위원급이 예. 있었으니까 예. 국힘에서 왜 이걸 반대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했겠죠. 선거를 예, 치르려면. 예. 근데 참 사실은 그 보자면 선거 당시에는 총선이 한참 진행될 때는 논의가 많지는 않았었고 특히 이제 총선이 지난 이후 21대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서 수권정당으로서 아니 뭐 사실은 수권정당 그리고 현재 여당 집권당이 집권당인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자 이걸 떠나서 민주당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은 뭡니까 소위 모수에 대한 조정, 그 소득 대체율이라든가 그리고 부가율들을 조정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질질 끌고 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뭐 이제 던지니까 뭐 무슨 꼼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발을 빼버렸는데 이제 21대는 지나갔죠. 이제 6월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면 이제 현재 시나리오, 요 시나리오에서 소득 보장안에서 44%로 낮추자는 게 민주당 수정 제안이었는데 그 안을 갖고도 보면 올해 태어날 사람 2025년생의 경우에는 자기 평균 보험률이 소득의 30%예요. 현행도로 하면 26%. 재정 안정안이라는 게 더 내고 현행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2025년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자기 소득의 24.5%를 평생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다리 뻗고 잠이 올까요? 그분들은 자식이나 손주가 없는지 나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 얘기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적어도 부끄러운 조상은 되지 말자. 우리가 뭐 조선의 망국사도 공부하고 나라가 망할 때마다 왜 망했는지를 따지는데 결국은 조선도 재정이 고갈되고 경복궁청나라고 돈 다 날리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고 청나라에 돈 꾸고 일본 선무한테 돈 꾸고 그러면서 나라 팔아먹은 거거든요. 결국은 함 선생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결국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500만 원인데 아까 국민연금 뭐 30%다 40%다 국민연금으로 200, 300 내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세도 뜯기게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그때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럼 재정 투입이거든요. 또. 국채 발행이죠. 그게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지금도 국채가 2천 정도 뭐 있다는데 논란들을 보게 되면 야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무슨 그 공포 마케팅이다. 그때 돼서 뭡니까 이 보험료율이 뭐 30% 40%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하는데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국가 부채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국가 부채를 발생시켰던 건 고속도로 놓는다, 공항을 짓는다, 항만을 짓는다, 그다음에 국가의 R&D를 하기 위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이런 데 돈이 들어갔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건 소비성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쓰는 돈에다가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그 부채는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국가를 큰 가정 그리고 가정을 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내 살림을 살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왜 나라 살림을 살면 이렇게 살까요? 나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KDI에서도 이제 걱정을 했었어요. KDI에서 냈던 게 뭐냐면 현행 이 의료 국가보험 시스템은 국민연금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게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 현행 제도에서 일단 스탑시키고 약속된 사람들한테 약속된 돈을 주는데 지금 현재 그걸 바로 딱 중단하면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 이거는 지금 일반 재정에서 투입하자. 1년에 뭐 60조씩 10년씩 이렇게 투자해서 털어내고 지금 신세대들, 지금 국민연금을 넣는 이제 세대들한테는 서너 배씩 주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이 1대 1이 되게 내가 넣은 돈과
운용한 자산 이익금을 해서 예, 예. 1대1로 해서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확정 기형으로 해서 절대로 적자 안 나게. 예. 왜냐면 낸 돈에 이자 붙여서 딱 주는 거니까 네, 네. 적자는 안 나죠. 예, 예. 그래서 지속 가능을 만들자라고 KDI에서 안을 냈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구조 개혁을 할 생각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 나는 이런 개혁 아니면 저는 구조 개혁을 한 건 동의를 하거든요. 또 뭐 이런 논의를 가지고 네. 뭐 시간을 갖자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좀 저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논의들 하에서 이루어진 건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네. 안 하니까 얘기 안 하고 안타깝죠. 당장 돈을 좀 더 내자는 얘기는 반대를 하거든요. 이거 예. 돈 더 낸다 그러면 사용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4.5에서 되겠죠. 6.5로 더 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해당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냐 그러면 지금 10대만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대. 예. 2005년생, 2015년생.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던 입장에서 저는 그래도 한치 벗어나서 공간 이해만 했기 때문에 좀 들었는데 회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함 선생님 생각과 다를 게 오늘 특히 얘기 나눠보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고요. 네. 좀 시급해야 된다. 근데 정말 이런 문제조차도 회피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깊은 의문이 드네요. 네.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니까 이제 현실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이제는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네. 비대위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네. 조금 좀 회피하게 되는. 근데 정말 해결해야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모수 개혁안이 있고 구조 개혁안이 있다라고 하면 모수 개혁안은 그나마 서너 가지이다. 그렇죠. 그런데 구조 개혁안으로 가면 수백 가지이다. 네, 갈아엎어야 되는데 완전히. 네. 이게 저도 참 이 답답한 게 특히 뭐 재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정말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뭐랄까요? 그 공리공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KDI보다 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은 뭐였냐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발표할까요? 네. 여기였어요. 아니요. 집사람한테. 우리 함 선생님 이곳 네. 구독자도 많은 채널에서. 아니요, 이제 그런 건 뭐 정리가 안 됐으니까 못하고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네 살림이나 좀 똑바로 살아. 좀 어떻게 하면 뭐 환자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고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왜 국민연금을 걱정을 해? 근데 야, 국민된 도리로 나는 받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 받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 전체적인 자녀 세대가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야 냉수 붓고 속 차려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1억 배 다 돌려주고 각자 도생하는 게 낫겠죠.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기금 적립기금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으니까 그걸 낸 사람들에게 이자 소득까지 붙여서 다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그냥 아까 1대1 KDI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600조도 이게 재정되려고 그러면요. 1년에 60조씩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1년 예산 640조인데 10년을 나눠 넣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채권 국채 발행해가지고 넘기면 이것도 미래 세대에게 600조 빚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치권에서 좀 더 하고 저는 단계별로 일단 모수 개혁을 해서 더 걷는 건 일단 시작하자. 이거 더 걷는 거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저 역시도 좀 무조건 시작하자. 자 그러면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이면 되게 힘이 있는 자리인데 저는 비상대책.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당대회 치르면
그래도 뭐 마땅한 지금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정도가 나서겠다고 하셨나요? 저도 기억이 그 정도인데. 예. 한동훈 위원장님은 안 나오신대요? 한동훈 위원장님 생각은 저도 요즘 간접적으로 듣거든요. 직접 연락 전혀 없으세요? 전화를 안 하시네요. 그럼 먼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저 정치인한테 먼저 전화 거는 경우가 1년에 한 번도 잘 안 됩니다. 정치인하고는 웬만하면 연락 안 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고 가신 거예요? 예. 뭐든지 하면 정치인이 먼저 전화하면 전화는 받는데 예. 먼저 전화는 안 합니다. 자리 욕심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격이 미비하니까 못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힘없는 사람이 밖에서 떠들어봐야 마누라한테 욕이나 오든지.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선인 분들도 꼭 21대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당선인들도 많은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13%에 44%라고 그렇죠. 뭐 일단 그런 안은 냈어요. 당안은 내긴 냈으니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 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네네. 국민 소환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함 선배님이 이제 저보고 자꾸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제가 오른쪽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는 뭐예요? 먼저 맨 아래 답변 질문이 좀 계속 재밌네.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의 나 복두복님이 회계사들은 숫자에 밝으니 주식을 잘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적어도 제 주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라면 회계사 치고 제 주변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으니까 제 주변 회계사들 중에서 주식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고 정말 주식들 많이 하시거든요, 회계사들이. 해요? 네, 많이 하죠. 그 재무지표도 보고 정보는 좀 그렇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 정자공 시스템도 잘 해독도 할 수 있고. 보고. 그런데 저도 주식을 좀 했었고요. 했는데. 대략 제 기억이 처음에 결혼해서는 다 말씀드릴게요. 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제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결혼하고서 제 재산이 그때 2천만 원 정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걸 뭐 전세금 이런 데 없겠다, 보태겠다 했더니 장인어른께서 그때 IMF에서 또 전세값 이런 게 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그냥 생각하지 마라. 1,000만 원 그런 거 빼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해서 1년 정도 됐었나 올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살 때 제가 주택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한 1억 정도 마지막 잔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그 잔금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잠깐 동안 뭐 숫자도 잘하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잔금을 못 넣었구나. 그래서 다 넣었고요. 그때 상장 폐지돼가지고 그때 1억을 잃고 그 후로는 주식을 정말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날렸다니. 예,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은 결국 대출로 넣었겠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이 회계사들은 주식을 잘하나요? 제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 내지는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복두복님의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회계사들은 숫자에 밝으니 회사 운영을 잘하나요? 회사 경영도 잘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회계사 출신으로 회사 잘 운영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회계사 출신 중에 회사하는 분이 회계법인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근데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회계사들도 그러니까 함 선생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회계법인밖에 없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계사로
회사의 오너로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제가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면 다 망합니다. 망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지 않아요? 하긴 합니다. 하긴 네, 하는구나. 제가 특정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러운데 모 회사가 하나 있어요. 조금은 잘 나간다. 회계사 치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조금 되살아나는 게 있는데 되살아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정말 중이 재벌이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일 다니는 회계사들 중에 주식을 많이 하시고 네. 수익을 거의 낸 적이 없는 회계사들이 있는데 네. 맨날 이제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회계사는 그 주식을 못 하나 네. 그런 분석을 주로 하는데 별로 딱히 이게 정설이다 하는 답은 없더라고요. 여하튼 뭐 중이 재물이 못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 주식이라든가 회사 운영에 박지 못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주식해서 벌었다는 사람이 없대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네. 다르다라고 예. 보는 게 맞겠죠. 케인즈가 좀 벌었다. 뭐 그런 케인즈는 말은 노벨 하죠. 경제학상 못 그렇죠.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었죠. 케인즈는 돈 벌었대요. 네. 저 3년차 회계사 연봉이 1억이라던데 맞나요? 요즘 제가 그 정도까지 되는지 시장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데 네. 몸값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이게 기왕이 말씀 나온 김에 이 이야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계사 연봉이 급 상승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실명을 걸어 놓을게요. 안진 회계법인이 맞아요. 이 부분 실명을 거론해야 되니까 좀 정확히 얘기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해양을 분실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회사가 망하지 않았나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는 망했죠. 주주는 망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역대로 제일 잘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 그랬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기왕에 우리 함 선생님과 이 프로에 나온 이상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산동회계법인이라는 곳이 저도 거기에 소속이었습니다만은 대우 사태로 말미암아서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대구건설도 망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또 하나 대형 회계법인이 또 망했고요. 회사가 망하고 그 분식회계가 드러남으로써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은 해양조선. 대우조선해양 예. 대우조선해양 분식과 관련돼서 역대급 규모 아마 우리나라에서 분식 규모로는 가장 큰 분식 사건의 외부감사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깝깝했던 게 뭐였냐면 국회에서 이 유례 없는 분식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마련한 게 그거였습니다. 지정감사제. 그 전까지는 외부에게 감사법인을 이렇게 감사받는 수감자가 임의로 고용했죠. 고용했었거든요. 물론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는데 이제 지정을 하자. 이거 누가 지정해 주냐면 국가가 지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둘이 짬짬이 못하게.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진회계법인은 어떻게 보면 전 공공연히 좀 말하고 신문에 칼럼으로도 썼는데 당연히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망했어야 하는데 그 유명한 제가 외국 앨런 사태로 말미암아서 빅펌 뭐 안진회계법인보다 수백 배 큰 회계법인이 어느 날 순간 날아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이고 맞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조그만 살아남은 어떤 뭐랄까요 양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망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배정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여기를 잘못했는데 삼성전자를 안진이 하라고 지명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대박이네. 이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국회에서 활발하게 대안 모색이 될 때 이 지정감사제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그게 되겠냐.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우리 고래밥님의 회계사들의 몸값이 급상승한 거죠. 지정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단가가 세진 거죠. 예전에는 서로 삼성전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도 크고 예, 예. 파생되는 데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많으니까 뭐 제가 금액도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감사를 예전에는 뭐 200억에 했다 하면은 요즘은 지정이다 보니까 우리 400억, 500억이겠죠. 400억, 500억, 600억 제가 알기로 그 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3배, 4배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안 해주는 거고 정해진 그렇죠. 대로 다 받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들의 이제 몸값도 상승하게 돼서 아마 저 3년차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 크게 사실관계에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월급만 잘 모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회계사도 증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말도 많고 월급만 잘 모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가 아니라 월급만 잘 모으면 됩니다. 예. 주식하지 않고 괜히 사업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는 뭔가요? 세무사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 다른 나라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어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무사에서는 회계사가 다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세무사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회계사가 정확히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변무사보다 이렇게 그 뭐 포함 관계가 네. 그 벤 다이어그램이 작아지긴 합니다만은 세무사 업무 영역이 이 정도 된다라면 회계사는 좀더 살짝 더 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계사와 의사 중 어느 게 더 전망이 좋을까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의사가 맞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나라 옛날에 3대 이제 라이센스 직종인데 네. 의사가 왜 괜찮냐 그러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뭐라 표현은 있지만 환자를 보면 국가에서 다 그 최소한의 환자나 수입이 보장되는 게 의료보험이에요. 변호사나 회계사는 본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굶어야 돼요. 근데 네. 의사는 열어놓으면 최소한의 환자만 봐도 소득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대박으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회계사가 대박이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잘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형 그 회사들을 그거를 세무를 예. 하게 되면 회계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의사는 뭐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습니다. 안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의사가 낫습니다. 네. 회계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고유의 업무 영역은 감사입니다. 오딧. 네. 저 회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네. 회계를 하고 있나? 네네. 예. 근데 분식도 못 잡아내갖고 몇십 조의 분식을 넘어가서 나는 그 안진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그 안지는 창업일이 가장 큽니다. 제가 그래서 유심히 또 보고 있는데 매출도 더 커졌고요. 이건 정말 좀 상당히 부조리한 거죠. 저는 이거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칼럼으로도 썼고 하는데 운이 좋은 거네.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냥. 네. 공부가 되게 어렵다. 회계사가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우리 함 선생님이 전공도 그쪽이라고 했는데 전 전공은 철학이었고요. 네. 이게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무위키에 써져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회계사 시험 공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같은 하숙집에 있었거든요. 하숙생으로 둘 다 하숙생으로. 아니, 남녀 혼숙을 했다고요? 하숙을? 대기는 남자만 하고 여자만 네, 그러는데. 제가 있었던 하숙집이 원래 이대 후문 쪽에 있다가 이 하숙집이 이사를 온 거예요. 연대 서문 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대생들이 몇 명 따라오고 연대생들이 이제 얹혀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얹혀 있게 됐고 들어갔고 그때 제가 이제 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하다가 이제 그때가 지금 나이로 하면 27살 때 이렇게 복학을 했고 그때 여학생 하나 있어서 매일 그냥 술 먹었죠. 매일 그냥 매일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분이 덮고 사귀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해서 먹고 살래? 그것도 아니고 더 아픈 줄.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한다고 할 거냐. 그때 제가요. 이거 다 증명해 드릴 수 있고 과거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졸업 평양 평균이 1.52거든요. 철학을? 네. 철학을 1.52 받는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기억나요. 뭐 과외한다고 하면 되지. 그때 이제 과외하면서 이렇게 입에 풀칠은 하는 거였으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다 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시작했던 게 이제 저희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게 연대가 회계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원래 유명하죠. 조금은 수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회계사 공부 시작해서 회계사 됐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네. 여자를 안 그랬으면 지금 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S&P 500 등 ETF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기 지수 투자를 네.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 한다라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투자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저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뭐 해서 다 날렸기 때문에 뭐 일반 주식도 우량주라 그래서 우량주 몇 개 샀는데 어느 날 지나니까 은행이 망하고 없어지더라고. 한일은행을 그때 샀고 상업은행을 샀는데 좀 있으니까 10대 1로 감자해서 합병을 하더라고요. 합병해서 그러면 그거라도 줄래나 하고 또 지고 있었더니 없어졌대. 그리고 우리은행이 하는데 기존 주식은 제로래요. 그래서 우량주 은행 다 날렸고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포스코하고 삼성전자 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는 거 뭐 터치다운하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거 이하로 60%면 안 떨어지면 된대. 그러고서 야 포스코가 그렇게 60%나 떨어질까? 삼성전자가 60%를 어떻게 떨어져? 근데 나만 몰랐더라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넣었던 돈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로 갖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왜 나는 들어가면 떨어질까? 제가 아까 그 뭐 지수 투자를 하시라 이건 외교적 멘트고요. 그럼 저도 솔직하게 제가요 제 자랑을 하자면 유명 연예인 고객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아, 그 저기 재무 관리해주는 네네. 세무대리를 해주는. 세무대리. 제가 아까 네. 그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큰 주대 업무는 이제 회계 감사이고요. 오디신데 저처럼 이제 개업하신 사람들은 조금은 개인 개인 세무대리도 하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하고 그분들 처음에는 이제 한 분이 뭐 대학교 때 선배의 친동생이어서 하다가 이제 이분이 야 내가 하는 회계사 있으니까 해봐라 해서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새끼를 이제 많이 쳤네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실제로 뭐라고 했냐, 자꾸 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같은 직군에 여러 명 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 해서 이제 제안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분들 돈이 이런 표현 김혜지 의원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쓰지 말란 표현 대신에 바람직한 표현으로 주인 없는 돈처럼 보인다. 맞아요. 사기 그렇게 많이 당해요. 맞아요. 네. 네. 저 아는 유명 연예인은 한 달에 보험료를 그때 얼마 넣으셨더라? 한 달에 보험료를 몇 천인가 2천만 원 정도 넣고 보험료를 그리고 주상복합에 투자했는데 강남에 저 어디라면 딱 찝을 수 있어요. 외단지 한 단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셨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집을 그때 4채인가 가지고 있길래 싹 다 팔아라. 응?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 정책 이런 하니까 종부세 막 나오고 종부세 엄청나고 하니까 싹 다 팔아라. 뭐 하고 해라.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제 몇 번 대여서 보험 상품 같은 거 다 해지하라 뭐 하라 너무 그분 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통 예금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예금에 정기 예금이나 뭐 정기적 정기 예금도 안 넣더라고요. 보통 예금으로만 20억 30억 있으시길래 아니 주식 투자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과거처럼 누가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마시고 작전주 이런 거 ETF도 하지 말고 ELS 내가 한 ELS야 맞아.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 금융업계 종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ELS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연예인분들. 아니 나도 당해서 알아요. 네. 그래서 하지 말되 채권에 투자해라, 국채에 투자해라. 맞아. 근데 우리는 국채는 멀리 있는 줄 알아. 그거는 큰 부자들이나 하고 기관들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연예인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야 얘한테 하면은 저기 하나. 제가 그래서 컨설팅을 잘해줬구나. 그러니까 소극적 컨설팅, 적극적 컨설팅 어디에 투자해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돈 안 날리는 법. 어디에 전화 오거든요. 어디 저기 성남 어디에 빌라 사는데 살까요? 하지 마세요. 땅 사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유명 연예인 한 분은 한남동에 그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너무 홀려서 한남동 지금 하나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팔아도 그건 갖고 계세요. 그 어딘지 알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저희 답변은 그래서 많은 그 금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좀 여러분 그 기왕에 생각난 김에 그때 뭐죠? 제보자 X. 제보자 X가 한번 나와서
맨날 그 친구가 저도 도발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같이 MBC에서는 자꾸 제보자 X랑 토론 좀 해라 나와서 아니 제가 그런 사람하고 왜 토론을 해요? 네. 자꾸 왜 피하냐 막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 사람이 저를 도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경심 여사가 네.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보자 X가 정말 이 사람은 그 안전지향적 투자자이다. 이런 말을 제보자 X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경심 여사는 선물 투자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선물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돈 먹고 돈 먹기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 이 화투 그리고 뭐죠 우리 네, 두장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 이상입니다. 선물 옵션은 제 시각에서는 이거 이상이에요. 레버리지가 10배 이상 되던데요. 10배, 100배. 뭐 대박 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건 도박 이상인 거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그때 제보자 X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정지향적인 투자자이고 정경심 여사는 위험을 받아들이려 한다. 여러분 주식 투자만으로도 이 금융상품, 금융업계에서는 상당히 고위험 투자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위험이 높고요. 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선생님이나 한 서너 번 그것도 은행에서 소개받은 거예요. 우리는 또 그때 뭐 은행은 무조건 원금보장이라고 해서 방카수라고 써서 그때 알았네. 은행에서 주식을 팔더라고요. 네. 그 상품들을.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은행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는 무조건 원금 보장이고 이자가 좀 더 높은가? 뭐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가니까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더라고요. 자, 아까 장애인 등록이 왜 어려워지냐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분은 본인의 어떤 그런 민원일 수도 있다는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좀 저도 지난번에 SBS가 방송 녹화 하나 예. 있어갖고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일선에서 이제 요즘 이제 행복센터,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받는데 장애우를 키우는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장애 등록하려는데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공무원은 접수해주고 등록하고 대행해주는 사람이지 자기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내 돈 주는 거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업무가 그걸 접수하고 혜택을 정부에서 베푸는 혜택. 그 돈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납세에 의한 돈이 지출되는 건데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 게 모멸심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인터뷰에서는 그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이제 촬영하고 취재 갔다가 이제 그걸 좀 들었었어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AI로 대체할 것 같은 직업 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있던데.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는데 특히 술 먹다가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근데 저희는 회계사 업무 영역이 AI로 대체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순전히 어떤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고도의 판단 영역이 있거든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술 먹다가 하는 얘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어주시면 고마운데 분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절세의 영역이죠. 이번에 그 공수처 그 책임자로 임명되신 분이 그 세계 세무 컨설팅을 받아서 잘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들 이제 부끄러운 농담인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더하기 3은 얼마냐 했을 때 법률가는 어떻게 말하고 수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의사는 뭐라고 말하고 회계사는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얼마를 원하시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AI로 대체될 것 같은 직업 중에 1, 2위로 종종 오르는데 이게 영어 번역의 문제가 아닌가. 회계사가 어카운턴트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회계 쪽에 업무하는 실무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실무 영역은 실제로 AI로 급속하게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회계사, 세무사 상당한 판단의 영역이 개재되는 부분은 조금은 더 더디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사가 AI를 많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AI가 회계사 영역을 대체하지 못한다. 저도 그게 동의해요. 그리고
AI가 과연 그 정도로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예. 자기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네네. 예, 저라도 뭐 AI가 있고 회계사가 있으면 회계사한테 내 업무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회계사는 학부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분 좀 제니님은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학부를 그냥 봐요? OX로 본다라면 O. 그래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사법고시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경찰들 공무원 시험도 다 시험 성적에 따라서 배치되고 어쩌고 하는데요. 회계사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달라졌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몇 점으로 된 게 중요하게 되기만 하면 학벌이에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뭐 수석이다. 수석 합격자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성적은 전혀 안 봅니다. 전혀. 그리고 학벌 봅니다. 아, 거기서 벌써 이게 작용을 하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집안. 이건 좀 부끄러운 단면인데, 제가 IMF 때 합격을 했거든요. 98년도에 좀 부끄러운 일면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 말씀 맞을 건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그때 5,000명인가 뽑았을 때였고요. 회계 법인들이 안 뽑으려고 했죠. IMF니까 이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주니까. 예. 네. 그래서 안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뽑게 된 게 명문대생들,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 뽑는 건 클라이언트들 많이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네. 형성하니까. 네. 그래서 전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까요? 많이 바뀌었겠죠? 바뀌었으면 좋은데. 네. 그리고 저희들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학벌도 하나가 그거겠다. 서울대학 나오고 연대 나오면 거기 선배가 회사 맞습니다. 사장하고 그러니까 네. 네. 클라이언트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사들은 실력 좋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맥이 좋아야 되는구나. 실력 좋으면 싫어하죠. 어. 왜냐하면 와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보고 싶은 거고 공유했으면 하는 건데, 대기업 감사 나가면 제가 이제 후배 회계사들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 한번 물어보거든요. 요즘도 대기업 나가면 장부 안 주냐고. 아, 분식을 하려고 깐깐하게 하는 회계사를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장부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회계 네, 감사를 해요? 그렇죠. 당연하지. 예전에 제가 실제 겪었던 건데, 대개 3일, 5일 이렇게 주 단위, 3일 단위, 5일 단위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대기업을 나갔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나갔었는데, 금요일 나갈 때까지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줘요. 실제로. 가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컴퓨터에 원래 깔려 있는 카드 게임하고 카드 붙이기하고 뭐하고 좀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희화하면 좀 우리 후배 회계사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가면은 11시 정도에 점심 먹자고 하고, 11시에 이제 점심 멀리 가요. 예를 들어 화곡동에서 회계사 감사한다면 어딥니까? 풍납동이나 이런 데 네, 동쪽으로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서 장어구이 이런 거 먹고 화투판 가져오고 낮술 먹이고, 한 다음에 한 4시 정도 되면 좀 빨리 갑시다. 회계사님들이 가야 우리가 회계사님들이 준 숙제하고 우리는 야근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 빨리 가주시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약간은 과장한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했었던 말씀 드려보면 금요일까지 정말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럼 언제 회계 감사를 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토요일 날 왔더니, 토요일 날 이제 저희는 일 때문에 이제 저희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팩스가 드륵 들어와요. 그때 재무제표가 오는 거죠. 하루만 일하라는 얘기구나. 대충 봐달라는 얘기예요? 대충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장지만 오는 거죠. 내용을 다 빼고? 네, 저희 원장을 이제 저희들이 원장이라고 하면 겉표지가 아니라 속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서 얼마 사고 어디에 얼마 팔고 하는 건 내용을 다 저희들이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손익계산서의 적대비 2억 8,600만 원, 이건 손익계산서에 한 줄로 나타나는 거고, 말고 2억 8,600만 명세서를 봐야 되는 거야.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면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어디서 얼마를, 이게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3.1회계법인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차마 실명을 말 못하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에 가서 한 회계사가 그랬대요. 저희 계정별 원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스텝이 처음 온 스텝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회사에 이제 담당자가 뭐 부장급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요청한 회계사한테 답변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전화로 이 파트너에게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우리 사이가 원장을 주고받는 사이냐 이런 식으로 이 한마디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정제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인회계사니까 예.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조사하지 않아도 예. 그 회계법인 공인회계법인에서 조사한 거는 믿어주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공인을 날로 이 비용을 주면서 차용하는 꼴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함 선생님이 놀라울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제 서티파이드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앞에 붙은 건 저희 농담처럼 야 우리 회계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인이야 뭐 이런 말 하는데 서티파이드가 붙은 직종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공인 회계사, 뭐 공인 중개사, 뭐 공인 노무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인 회계사 법에 의해서 또 이런 감사도 받게 되게 하니까 상당히 책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장은 야 대충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가 적어주는 대로 처리 좀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대비 2억 7,800만 원 이걸 버는 건 당연하고 그건 공시되어지는 거니까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계정별 원장의 백데이터 그러니까 정말 누구누구 갔었는지 증빙 한번 가져와 봐. 그거 검찰도 안 주던데. 그렇죠. 그 이야기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도 자기들이 판공비를 썼거나 예, 어떤 예. 뭐 저기 수사비를 썼으면 원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줘요? 예. 그쪽 당 얘기야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네.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지금 한번 말씀드릴까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제가 준비는 안 해왔으니까 몇 가지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였었냐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어서 왜곡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그분도 회계사 자격증도 네. 있으십니다. 저랑 친한 저도 분이시기도 한데 유튜브에서 원장 뭐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찍찍 가려진 거 봤어요. 몇 가지를 해볼게요. 그 뭐였냐면 장흥 지원인가 핸드폰비 예. 이런 걸 해볼게요. 핸드폰비 그때 뭐 7만 얼마인가? 아니 뭐 더 좋습니다. 큰 금액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이분의 뉴스타파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핸드폰비 10만 원 혹은 더 크게 100만 원 이게 그 뭐였죠? 그 기밀비였었나? 기밀비 아니고 예, 수사비. 수사비로 쓰이는 게 맞냐? 수사비. 특별 수사비로 쓰이는 게 맞냐? 이런 건데 저는 맞냐 틀리냐를 묻는다라면 틀릴 수 있다.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끼리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정 재분류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다 넣어야 될 걸 여기다 넣어놨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검찰 누군가가 쓴 그 특수비 100만 원, 핸드폰비 100만 원이 안 썼어야 될 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걸 어디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특수비로 준 뭐 100만 원, 수천만 원을 그런 분도 제가 알기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속보인가? 몇 천만 원을 특수비로 쓰라는 몇 천만 원을 그냥 자기 집에 줘버린 사람도 있죠.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가 알기로 수사용 핸드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검찰의 수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인 건 맞으니까 이건 맞다.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따진다라면 틀린 게 맞는데 회계상 그게 잘못 옮겨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상으로 말하면 너무 맞습니다. 저거네요. 네.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그 마지막 문단.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장흥기청에서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점출 기념사진의 이날비로 특활비를 썼다는 보도 65만 8,400원 국고에 환수 조치하겠다. 이건 이게 맞는 거고 이게 근데 춘천지검 10만 5,660원을 휴대폰 요금으로 확인했다. 맞냐 틀리냐 따지면 틀린다인데 이게 심각한 건이냐? 횡령이나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잘못 기재가 된 거다는 얘기죠. 이건 아마 제가 그럼 더 적극적으로 실드 쳐볼게요. 이건 지금 뭐냐면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활비 자기들한테 할당된 게 1,000만 원인데 아무리 해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야 여기에 쓸 돈을 여기에 써버리고 한 거죠. 그렇겠지. 근데 이게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우리 같이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저런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하고 예.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지출 문제에서 다툴 때 이거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타협을 보죠. 요즘 국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목줄 쥐고 흔들지는 않아요. 소명을 하면 들어는 줘요. 예. 그런 게 있겠네요. 방금 이제 우리 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회계사들은 세무 공무원들한테 항상 바짝 엎드리라고 하거든요. 감히 다툰다는 표현을 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는 주더라고요. 옛날하고 네. 좀 다르긴 예, 해요. 예, 이거, 예.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쓴 거 맞아요. 바른 병원을 위해 농담이었습니다. 병원을 위해서 쓴 거 맞아요라고 예, 예. 얘기하면 인정하기 곤란한데요. 그래서 그건 맞다니까요. 그러면 들어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상화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 기왕에 우리 함 선생님이 유시민 씨를 약간 호평하셨으니까 그건 대단한 계획이었으니까. 저는 한번 이런 거 한번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네. 가상화폐 전문가냐 하면 전문가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몇몇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화폐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때 좀 말이 공부는 많았죠. 했습니다. 좀 네. 뭐 일반인 이상으로 공부는 했고 책 한 두세 권 정도는 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보다 좀 더 아는 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교과서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화폐가 화폐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금이 화폐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사실 이게 교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코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거 하나만 한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급은 네. 꽤 안정적 등락이 있지만 네네. 수요가 꼭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폭락. 지금 예를 들면 네네네. 그 비트코인 하나가 10,000불이라고 치면 그게 10불, 뭐 100불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네네. 봐요. 그러니까 5,000불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15,000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안 그러면 미국 그 SEC인가요? 그 증권거래소에서 ETF를 올려줬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가 또 우리 함 선생님 말씀 앞에 바로 꼬리 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나요?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꽤 가죠. 미국 그 SEC, SEC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 해줬죠. 건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의문을 갖는 게 과연 금만큼이나 어떤 본원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금이 그러면 보는 가치가 있냐?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죠. 금 가지고 밥을 바꿔 먹을 수는 있지만 예.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을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니까 네. 좀 또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치과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고 네. 금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네. 그런 여러 가치가 가지 있네. 실제적인 용도도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먹고 사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네. 산에 자주 다니시니까 네네. 가볍게 생각하고 먹을 걸 조금만 갖고 갔어요. 네. 물도 조금만 갖고 네네. 가고. 근데 산에 가다 보면 휠 받으면 뒤 생각 안 하고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물은 어떻게 대충 해결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워낙 산에 물이 예. 많으니까. 근데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데 가방에 돈은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있었어 분명히. 왜 차비도 있고 하니까 예. 카드도 있고 돈은 그쵸.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예. 거예요. 천지사방에 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밖에 안 보여. 그리고 막 100m 밖에 누가 김밥 먹는 냄새부터 코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 그럼 카드는 이게 보는적 가치가 있고 이 지폐는 보는적 가치가 있나? 그저 먹을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든다면 금도 제게는 예. 그때는 보는적 가치. 금 10g 줄게. 그 몇 돈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밥 2줄 줄게. 그럼 난 그것도 김밥 2줄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라는 건 다 보는적 가치는 없는데 글쎄 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하고 있지도 않고 저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주식과 비슷한 형태는 이미 안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좀 그런 처음에 머릿속에 스쳤던 게 뭐였냐면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우근염 의원이 뜬금없이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질문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너 미국 갔었는데 응? 이거 뭐야 가상화폐 관련해서 수사하려고 수사 정보 얻으려고 뉴욕 검찰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되게 황당했던 거 뭐냐면 뭐 북한과의 제가 그 가상화폐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모 가상화폐 관련해서 실제 북한과의 커넥션 유착이 아니라 그 유착으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판결도 받은 네. 그 사람과 관련해서 수사하려고 의혹을 파헤치려고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파헤쳐야 되는데 수사하지 말아라는 식의 어떤 유도성 질문을 하는 그런 걸 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서 뭐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또박또박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지사 측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측도 그거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많은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실제로 그걸로 뭐 거래하신 분도 있고. 네. 저도 좀 그래서 좀 친한 분들 몇몇 분들이 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많았어요. 이래야만 한다. 그때 기억나는 어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현행 화폐의 그리고 뭐라고 하죠? 좀 미국 중심의 그런 화폐 체제의 대안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흐뭇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대안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저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발행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전부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다 해봐야 뭐 1000만 개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화폐 기능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쓰이는 게 그 달러제의 어떤 대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게 그걸 이제 원하죠. 미국의 북한들의 그 경제 패권을 예. 싫어하는 나라에서는 저걸 예,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예, 봐요. 제 말씀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암 거래들 사실 이런 것들에-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블랙머니의 유통에 이용되겠죠. 예. 뭐 그게 이제 투자의 가치도 생기고 그리고 돈이란 건 어느 정도 또 숨기고 싶은 욕망이 예. 있는 존재다 보니 그럴 거 생각하는데 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비트코인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 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모르죠. 예.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나와서 함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아니, 빈 말씀이 아니고. 자, 고등학생인데 유망한 직업 어떤 직업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실 의사 아니면 회계사. 길어서 쭉 읽지를 못했었다가 읽어주시니까 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뭐 판에 박힌 말일 수 있고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유망한 직업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이게 뭐 입시 컨설턴트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제가 훌륭한 대안은 마련해 줄 수 없고 적절한 답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한국에서 유망한 직업 지금 고등학생이시면 실제로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은 10여 년, 20여 년 후일 텐데 그때 되면 또 모르거든요. 그러실 바엔 본인 좋아하시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문학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신뢰되는 말씀이지만은 KI님은 본인 좋아하시는 거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 120% 공감. 예를 하나 드릴게요. K1 학생이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도 열심히 읽고 그럴 때마다 제가 2번의 저의 미래 안목을 스스로 무시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 30대쯤 됐을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아마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MBC에서 그때 오디션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후진 오디션 프로그램이 옛날에 딩동댕 하는 거. 네네네네.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었고 우연히 제가 점심 때 등산을 갔다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오후 뭐 한 1시, 2시쯤에 그 프로그램 했었어요. 시커먼 안경 쓰고 빵 모자 쓰고 한여름에 뭐 막 이러고 춤을 추면서 한 반쯤 부르니까 땡 하고 쫓겨가더라고요. 이거는 확인하면 맞을 거예요. 내가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또 밥 먹고 있으면서 저는 뭐 그런 세상 얘기를 할 사람이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뭐 저걸 노래라고 하냐? 저거 뭐 서태지 씨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너무한다.
방송이 왜 나왔대? 뭐 이러고 이제 비난을 하고 힐난을 했어요. 한 달인가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는데 전부 이거예요. 난 알아요. 예. 그 길보드 차트 깔리는 거에서 예,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완전히 음악에 대해서는 한물 같다. 네. 네. 제가 들을 줄 아는 노래는 발라드, 네. 뭐 트로트 요 정도 수준이지. 저런 힙합이라든지 그런 음악을 들으면 못 받아들이는구나. 내 나이 30에 이미 문화 쪽은 이제 시대랑 못 맞춘다. 네. 라고 하면 좌절을 했었고, 그 다음에 40대 중반에 내가 이제 병원을 좀 접고 난 다음에 그때 신문을 또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그때 1위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런 적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내가 또 그 신문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세상이 말이야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애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누가 본다고 그거를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야 정말 이 대한민국 교육 큰일 났다 그랬어요. 정말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건 뭐 돈벌이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청담동에 한 요즘 뭐 100평, 150평짜리 대형 그 빌라 분양하는 거 아시죠? 몇십억짜리들, 뭐 큰 거는 100억도 넘게 분양되는 게 있잖아요. 그 분양을 하는데 회사에 내 친구가, 내 후배가 거기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그 밥을 한 그릇 먹고 있는데, 형님, 이번에 저희들이 다 분양을 다 했는데, 한 40채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분양을 완판을 했대요. 그래서 야, 이 불경기에 너 대단하다. 너네 회사들 되게 실적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대. 보너스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직업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의사, 뭐 나이 많은 의사들이나 뭐 회계사, 뭐 변호사, 기업인, 연예인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50세가 넘은 사람이 몇 명일 거냐고 묻더라고요. 몇 명일 것 같아요? 40채 분양했는데. 전 거의 100% 아닐까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인상 의원님도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야? 그랬더니 20대가 한 5명, 30대가 주고 다 49세 미만이래요. 한 명도 없대요. 더 재밌는 얘기 또 해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분양을 하면 대개는 분양회사에다가 대출도 좀 해달라고 얘기 하잖아요. 대출을 부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다 자기 돈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직업은 뭔데? 그랬더니 유튜버래. 유튜버가 있대요. 유튜버가 몇 명 있대요.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학생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1타 강사가 있대요. 그 다음은 그랬더니 연예인은 없대요. 연예인 없고 1타 강사 있고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했던, 의사는 없고요. 기업인도 없고 재벌 3세도 없대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 전문 기자에게 비슷한 말씀 아주 그 짧은 문장으로 잠깐 들었던 적은 있거든요.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얘네들이 허세구나. 이제 입주했다는 건 전세, 월세. 과거 이제 뭐 전청조 씨도 이제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다 본인이 들어가는 거고 분양했는데 대부분 직업이 지금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좀 생각도 못했던 직업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기왕에 삘 받아서 또 초를 치자 약간은 반대편이자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제 전공을 철학을 했었다고 했고 정말 무슨 다 그때는 뭐였었냐면 법대 가야 된다. 상대. 법대 상대. 그다음 자연계는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서울대 전자공학과 뭐 이런 데죠. 이제 전 철학과 갖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철학 공부해보자 했었고요. 그리고 회계사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도 그렇지만 전 전공 철학이었으니까 경영 네트워크도 없고 한데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철학이라는 전공이 절대적으로 소수잖아요. 근데 주변에 과거에 이제 저희
연세대 문과대 같이 속한 사회학과 사람들, 무슨 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고객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그 기업을 읽으면 네. 그러니까 감히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인용해 보자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리고 들가의 어떤 짐승을 비유하면서 절대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미물조차도 굶게 하진 않으신다. 저는 그래서 청년분이시라면 정말 꿈을 가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 저도 뭐 그 의견은 동의하는 게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길 원한다 그러면 뭐 의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 직종은 굶지 않는 건 맞다. 그러나 이제 크게 뭘 생각하기에는 별 그 확장성이 없는 그런 직종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문답으로도 많이 배우고 정말 재밌는 질문이고 우리 K1 학생님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보이겠죠. 근데 저는 투자에 대한 얘기는 제 경험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투자는 저는 아니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투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나이 들고 자기가 이룬 성취를 좀 여유롭게 운영하는 거지 투자해서 부자가 되겠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고 할 때마다 날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KR 채권은 뭐예요? KR 채권 국채는 안전한가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채권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겠죠. 국채는 안전하죠. 그렇죠. 뭐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나와 국가의 운명이 동일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국채를 개인이 살 수가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뭐 간접 투자라도 가능하니까요. 저는 국채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거는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국채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할 수가 있구나. 네. 여러분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자율이 떨어지면 값은 올라가죠. 올라가는 급격히 상승하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금은 100%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지금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 그 다음에 미래 직업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이랑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갖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 거 서로 상대당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거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어쩌면 뭐 둘 다 동병상련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심은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가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하셨는데 또 이번에 당에서 큰일을 해오지도 못하고 또 그 당 내에서 비난을 받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의 인간적인 면도 좀 보시고 어떤 뜻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순수한 목적으로 일을 해왔고 그 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맑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소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질문들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 우리 함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한번 저의 정치적 소감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껏 받았던 것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멘탈 너 정말 강하다. 저놈은 진짜 뭐 데미지를 안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이번에는 솔직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조금 우리가 정치가 뭐랄까요? 뭐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말씀입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 책 제목이 확 와닿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좀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부분이 그 책 제목 한 줄로 나와 있던데 아직 사서 읽지 못했습니다만 뭐였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가. 네. 이게 좀 정말 많이 고민하던 주제였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특히 좁혀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선 소수가 아니고 다수를 뒤흔드는 전체 사회를 뒤흔드는 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더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함 선생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또 뭐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아요. 함 선생님도 움직이면 욕하는 사람 나오고 저도 움직이면 욕하고 말하면 욕하고 하는데 욕 먹으면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좀 더 굳건히 마음 먹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하게 되고요. 좀 이건 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짧은 대화였지만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것과는 살짝은 떨어져 있어서 좀 더 뭐랄까요,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눴고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떤 자리에서 김경률 회계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정치적 색깔을 좀 배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존중을 하고 들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는데 뭐 종교는 얘기 안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정치는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배우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 토론하는 시간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저 자기의 세계에만 빠져가지고 무조건 나는 왼쪽이야, 나는 오른쪽이야, 아니면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나는 영남이야, 나는 호남이야, 이런 카테고리 속에다가 매몰시켜버리지 말고 예. 그냥 나는 함익병이야, 나는 김경률이야, 이렇게 네.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록 이 비욘디가 의학체린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조금씩 더 알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예. 다음 또 모시겠습니다. 예,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러분들과 김경률 회계사님과의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으셨죠? 예, 아주 뭐 유쾌하고 편안하고 뭐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얘기들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댓글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롱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면 다 삭제하고 지워버리긴 하지만 본인의 정신건강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런 무례한 내용이라든지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댓글들은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JG 김,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숙님의 말씀도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민의 힘이 아니라 사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일수록 더 냉철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당원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개혁신당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냉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생각입니다. 예. 그건 당연해야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정당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씩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 전문 영역입니다. 네, 제 전문 영역 피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과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영양제는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네,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영양제 아예 안 드시는지? 예, 안 먹습니다. 원래 탄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돌아옵니다. 네. 면역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유전적 요인이 되게 많아요. 타고난 건강 체질이 있죠. 수명은 뭐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1번, 네. 새끼 식사 제때 하기. 정량으로. 그 다음에 2번, 수면은 10시, 11시부터 7시간 내지 8시간을 푹 자기. 그다음 3번, 하루에 1시간 운동하기. 4번, 스트레스 없이 욕심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4번이 제일 문제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욕심을 줄이면 너무 발전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9세, 만 40이 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욕심을 부려라. 본인의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욕심을 버려라. 왜? 40살까지 잘 안 되는 일이 40 넘어서 잘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 맞게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숱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약 먹어서 생긴 부작용은 약 끊으면 다 되돌아옵니다. 뭐 특별히 뭐 치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을 자세히 보면 그 약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는 여드름 환자 중에 상당수 부분이 유전성 탈모, 대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볼 때 여드름이 있으면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탈모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혹시 머리가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약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여드름 약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먹어라. 근데 약 먹어서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뭐 약 끊으면 원래 되돌아가요. 모든 약의 부작용은 가역적입니다. 모든 약의 작용 시간이 가역적이죠.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으면 24시간 혈압 떨어져요. 그러면 24시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약에 부작용이 생겼다. 약 끊으면 원래 되돌아가요. 그래서 작용이나 부작용은 전부 가역적이기 때문에 먹고서 머리가 빠진다면 끊으면 됩니다. 송충이가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송충이는 닿으면 독충이라서 피부에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먹고 발라야 되고요. 국소적으로 생겼다면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됩니다. 매운 것만 먹으면 땀이 많이 난다. 이거는 미각 다한증이라 그래서요.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 미각 중추에서 매운 게 캡사이신이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이죠. 그거를 우리가 미각 다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명동 칼국수 집에 가면 그게 맵잖아요, 김치가. 근데 그 매운맛을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동 칼국수 갈 때는 좀 두터운 손수건을 갖고 가요. 거기 있는 휴지로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냥 김치를 먹으면 김치하고 땀이 뭐 거의 동시에 줄줄 나요. 한약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매운 거 먹으면 생기는데 한약 먹는다고 그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각 다한증은 그걸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병이라고 보지는 않고 내가 이런 미각 다한증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매운 거 먹을 때는 수건을 준비하면 되죠. 30대 중반 8년째 아보다트 먹고 있는데 결혼 예정에 프로페셔널 아보다트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약을 먹어서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사례 보고가 전혀 없어요. 드셔도 됩니다. 선크림은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내가 발라서 편한 거.
별 차이 없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인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감을 때 빠진다, 뭐 영양제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 미녹시딜 바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예, 애기 다 놓고 나면 약 드시고요. 미녹시딜은 처방받을 필요 없습니다. 먹는 미녹시딜을 처방하는데요. 굳이 뭐 약까지 먹을 필요 있나요? 바르면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녹시딜 용액을 바르거나 로게인 용액을 바르시면 됩니다. 출산 끝날 때까지는 약을 바르기만 하시고요. 출산 끝나면 약 드시면 됩니다. 아토피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요즘 나와 있는 듀피젠트, 그 다음에 또 먹는 약도 나왔는데 주사제나 먹는 거 해야 되고요. 뭐 1년에 한두 번 생긴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잠깐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큰 일은 아니고요. 한 달 반 전에 얼굴이 가렵고 따갑고 쪼이기는 주사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겠죠. 주사 피부염은 증상은 없어요. 혈관이 늘어나고 붉기는 하지만 가렵고 따갑다 그러면 일단 주사 피부염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거예요. 비욘드에서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뭐 강의 여러 개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이면 가라앉습니다. 붉은기는 주사 피부염이기 때문에 그건 치료하셔야 돼요. 알레르기 검사 방법은 정확한 검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피 검사해도 되고 패치 검사해도 되는데 검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러면 약을 먹고 치료하는 거죠.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피해서 나는 그 물질을 피하겠다. 숨 안 쉬고 밥 안 먹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신발을 안 맞는 걸 신어서 그래요. 달리기 오래 한다고 굳은 살이 생기지는 않고요. 좋은 신발에 좋은 양말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등산을 가든 달리기를 하든 제일 기본이 뭐냐 그러면 양말하고 신발을 내 발에 맞는 걸 신어야 돼요. 굳은 살이 생겼다는 얘기는 뼈에 아주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경우 아니라면 족부 발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들이 여러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 뼈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신발 신어도 굳은 살이 생겨요. 근데 정상적인 그 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쿠션이 좋은 운동화와 그 다음에 밑창, 그 다음에 양말도 보면 쿠션 좋은 양말이 있어요. 발바닥이 두툼한 그런 거 신는다 그러면 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운동만 해서 안 맞는 신발을 신어 생긴 굳은 살이라면 그냥 두면 마찰만 없으면 원래 되돌아갑니다. 기미는 약 바르면 돼요.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되고 편편사마귀는 저 치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기 때문에 계속 번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거는 레이저를 하든지 뭐 이런 걸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 잡고 하셔야 됩니다. 미녹시딜 뭐 남자가 먹어도 돼요. 혈압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이 저걸 먹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자가 58살인데 대머리다 그러면 미녹시딜보다는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박피성 프락셀이라는 건 없어요. 프락셀은 박피가 안 되는 거고 그냥 구멍을 뚫어서 모공을 좁히는 거죠. 예. 박피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피부가 약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 피부랑 색깔이 좀 변할 수는 있죠.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에 세뇌된 거죠, 저게. 저게 유명한 광고 멘트죠.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꼭 뭐 돈 주고 사는 제품들로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세수핀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도브비누예요. 도브비누가 좀 해퍼요. 보습력이 좋아서 씻다가 보면 잘 많이 달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보관을 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막 녹아내릴 정도로 보습제 기능이 강해요. 저는 뭐 한 3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회사들의 엄청난 그 물량 공세에 다 현혹되지는 마시라.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세안 여러 번 한다고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우는 데는 비누면 충분하다.
미노실을 발랐다 빠졌다 다시 난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나요. 예. 저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미노실을 발랐는데 왜 빠져요, 빠지기를. 바르면 나는 거죠. 금방 안 나서 그렇죠. 이게 한 1년은 바르셔야 돼요. 30대라 보니 여드름에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레이저를 왜 돈 많이 들여서 레이저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할 때, 화장품 정보든 피부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돈 별로 안 들고. 약 먹고 약 바르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한 달에 몇만 원이면 되죠. 레이저 하면 몇십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살에도 여드름이 난다는 얘기는 유전성 여드름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피부는 대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면 여드름 몇 개 났다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르라브루님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레이저라는 거는 먹고 바르는 약으로도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여드름이 좀 있죠. 그런 경우에 몇 개 소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왜 써요? 몇만 원이면 되는데. 샤워를 할 때 비누로 하지 뭘로 해요? 비누가 제일 좋죠. 여드름 치료를 항생제 2주인데 여드름이 2주 갖고는 여드름 거의 안 들어가요. 최소 2달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2주 가지고는 뭐 여드름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되게 한 달 정도 먹으면 많이 좋아졌네. 2달 정도 먹고 바르면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구나.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주 가지고 여드름 치료한다는 거는 2주 뒤에 한 번 더 보자는 얘기예요. 꼭 더 가서 더 드셔야 됩니다. 손발톱 다 두꺼워집니다. 네. 그리고 두꺼워는 졌는데 탄력은 없고 푸석푸석해지고 손톱도 늙어요.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서 왜 나이 드는 거에 대해 민감하냐? 여러분 피부가 늙는 것보다 속은 더 많이 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아플 때까지 모르는 거죠. 관절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예를 들어 투명한 피부를 둘러싸여서 관절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관절이 망가지는 거 본다 그러면 피부보다 더 많이 망가져요. 특히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건 오래 쓰니까. 그래서 모든 건 늙으면 변한다. 당연히 50대 중반이면 손톱이나 발톱이 매끈하지도 않아요. 울퉁불퉁해져요. 왜? 계속 사용하고 노출돼 있고 외부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10대, 20대 때 매끈하고 깨끗한 손톱은 없죠. 기대하지 마세요. 늙어서 그래요. 크리오신요. 눈하고 입 주변 빼고 다 발라야죠. 다 여드름인데요. 블랙헤드 지금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만 여드름이 안 나요. 여기 빼고 여드름 난 데는 다 쓰세요. 기름 많이 끼고 모공 넓은 다 쓰면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늘어요. 피지 분비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이 심해지죠. 그래서 6월 달부터는 피부과가 이제 여드름 환자로 붐빕니다. 네. 크리오신티가 내성이 있냐고요? 뭐 크리오신티 발라서 내성 생긴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균 자체가 뭐 그렇게 먹는 약이 아닌다면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60대 뻘겋다고요? 당연하죠. 2달이면 심한 상처를 입으면 그 붉은기 1년 이상 가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게 과정식성 반응이라는 건데 시간 지나면 다 좋아져요. 그냥 두시면 돼요. 약간의 흉은 남을 거예요. 모기로 모낭염에 여드름이에요. 다 저거 등이나 가슴까지 여드름 나거든요. 미노신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아이소트레티논 먹어야 돼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심한 여드름이에요.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은 이 브레이저 라인 위에까지는 다 여드름 납니다. 미노신 갖고 해결하기 힘듭니다. 1도 화상이면 그냥 두면 돼요. 1도 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빨개지기는 하지만 물집은 안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면 딱지로 변했다가 저절로 벗겨집니다. 뭐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약간 쓰리면 얼음찜질 해주면 돼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면 더 좋다 그러는데 비누는 약 알칼리성이에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발라놓는 게 아니고 쓰고 지우는 거기 때문에 뭘 바르든 별 문제 없습니다.
독충에 물린 거는 뭐 약 바르면 되죠.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죠. 예. 모기 물린 거랑 똑같은 게 모기도 독충이에요. 그러니까 그 덜 독한 독충이죠.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크리오신을 하나만 처방해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료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인데, 한 병 가지고 쓰면 뭐 한 달 채 못 쓰죠. 한 2, 3주 쓰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주 가야 진찰별 자주 받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약을 많이 주고 또 돈을 조금 더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시비가 걸리고 하나 주고 쓰고 또 2주 뒤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대개 피부병은 원인이 제거되면 저절로 낫습니다. 네. 30대 여성이면 옛날보다는 당연히 삭죠. 우리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18에서 22세예요.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전에 젊은 피부는 되돌아가지는 않죠. 피곤해 보이는 건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겠죠. 휴식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해요. 늙어가는 거를 즐겨라. 그때까지 큰 병 없이 잘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자꾸 젊었을 때 시절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추억이죠. 옛날에 깨끗했던 뭐 젊었을 추억은 남아있는 거지 자꾸 그거 생각하면 기분만 나빠지죠. 뭐 나는 왜 이럴까. 근데 받아들이면 그것도 괜찮아요. 사용을 중지하면 모든 약은 가역적이라니까요. 작용, 부작용이 다 가역적이에요. 사용 중단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손발톱이 두꺼워지는 게 그게 원인이 있다면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거다 그러면 이제 곰팡이 감염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그냥 나이 들어 두꺼워지는 건 그냥 두고 사는 거예요. 비누하고 샴푸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는 똑같아요. 비누는 기름, 유지 성분, 그러니까 그게 뭐 함유일 수도 있고 동물성 기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기름에다가 양잿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시켜서 때를 떼어내는 거고요. 우리 때라는 게 기름하고 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는 거죠. 샴푸는 그걸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는 약알칼리 성분, 샴푸는 중성이에요. 성분은 다르죠, 당연히. 비누는 천연 합성물이고 샴푸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제품이고요. 성분은 다르죠. 머리카락을 감을 때 뭐가 더 좋으냐? 샴푸가 더 좋아요. 왜냐면 비누로 감으면 머릿결이 되게 거칠어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비누를 쓰게 되면 저게 이제 양잿물하고 비누 유지 성분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생분해 능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긴 강에다가 흘려내리면 비누물은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 생분해가 돼요. 근데 샴푸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석유 제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생분해 능이 훨씬 떨어져 1년 이상 갈 거예요 아마.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비누가 낫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 머리카락을 감을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샴푸 씁니다. 그럼요. 아부다트나 프로페시아는 어떤 의사든지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만 정확하다면. 대머리가 아닌데 저걸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대머리 진단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 동네 병원에서 주치의한테 처방받아도 상관없습니다. (60대) 부모님이 나이가 드니 주름이 파이고 그건 훈장이죠. 이마 주름이라면 보톡스 맞아야 돼요. 뭐 피부과를 뭘 끊어드려요? 끊어드릴 필요 없습니다. 보톡스 6개월에 한 번 맞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끊어요. 한번 주사 놔드리면 되죠. 이제 문제는 60대 부모님들이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파이는 데는 되게 원인이 뭐냐면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안금이 처지거든요. 안금 하수가 생기니까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마를 자꾸 위로 치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눈이 작아지니까 눈을 크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안금 하수가 심한 분이라면 성형외과에 가서 안금 성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피부과 쿠폰 끌어가지고 매일 관리한다고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피부과에 가면 그걸 되게 권하더라. 친절하게 권하죠. 뭐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돈벌이 수단이 될 뿐이지 환자한테 큰 도움 되지 않아요. 피부는 유전이죠. 피부 색깔 유전돼, 피부의 피지 분비량 유전돼, 여드름 나는 거 안 나는 거 유전돼, 아토피 유전돼, 다 유전병이에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신다. 그 뭐 영향이 있겠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볼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근육이 튼튼해지죠. 피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잡티 생겼다고요? 잡티를 만졌을 때 편편한 갈색 잡티면 약 멜라논 크림 바르면 되고요. 만져봤는데 잡티가 툭 튀어나왔다. 레이저를 없애면 됩니다. 튼살에 디페린을 왜 발라요? 튼살은 약 없어요. 못 고쳐요. 당연히 디페린 처방 받으면 뭐 처방료도 내야 되고 약값도 내야죠.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비보험이기 때문에 다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의료보험 되는 거는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을 보죠. 의료보호 대상자니까. 그럼 비보험은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햇볕 알레르기는 백인들 피부병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햇볕 때문에 생기는 병은 햇볕 알레르기가 아니고 PML이라고 하는 다형광발진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피린증이라고 해서 PCT라는 게 있어요. 폴피리아 큐테니아 타다라고 하는 간이 나쁜 사람한테 걸리는 햇볕에 의한 피부 발진.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햇볕 알러지 자체는 백인병입니다. 한국인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멜라논 크림을 추천해달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미나 주근깨나 편편한 잡티는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의사 처방 받으시면 돼요. 네. 노화 피부에는 어떤 걸 발라도 피부 노화가 다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잡티가 생겼다면 멜라논 쓰시면 되고요. 디페린 여드름 치료제예요. 보습제는 뭐 노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서 보습제를 바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늙어가는 피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누구나 늙고 아무리 새 차를 타도 시간 지나면 차의 본네트는 다 삭게 돼 있어요. 그걸 덜 늙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겨울에는 보습제, 밖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 그 정도면 돼요. 쓸데없이 이렇게 돈 쓸 이유가 없습니다. K 의원님 아까 학생이란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시지.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아토피 1년에 한두 번 생기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당뇨약을 먹는 사람은 맨발 걷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뇨는 발의 상처는 치료가 힘들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뇨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맨발 걷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신발이 있는 신을 신는 것이 그럴 때 안전하고 좋죠. 만일에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았다면 인류 역사에서 신발이 없어진 쪽으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됐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좋은 신발 신으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뇨가 있든 없든. 당뇨 있는 사람은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뭐 상처가 생겨도 낫지만 혈당이 높은 분들은 상처 생기면 잘 안 낫죠. 30개월 여자 이마에 두근이 이마가 찢어졌으면 저기 하면 돼요. 성형외과 가서 꼬매시면 돼요. 흉터 생긴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수술해야 됩니다. 뭐 레이저 한다고 나아질 건 없습니다. 같은 질문이고요. 같은 질문이고요. 다 같은 질문이고요. 하이드로키논 4% 효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효과가 떨어져서 지금 멜라논 크림이 아마 3% 하이드로키논에 레티노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이 효과가 더 좋죠. 사마귀는 저절로도 좋아집니다. 내가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 감염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생기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어른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어린애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그 면역이 생기면서 사마귀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볼 안에 열이 난다는 게 피부에 열이 난다는 얘기는 습진 생겼다는 얘기죠. 열 나고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습진이 아니고요. 세균 감염이에요. 이거는 뭐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멜라논 크림은 3살짜리 애가 쓰는 건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가 멜라논을 발라야 될 일이 있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이 안 되는 병은 다 본인이 치료비를 다 내야 되고요. 보험되는 병을 받을 때는 생계수급자니까 뭐
완전 공짜할 때도 있고 뭐 1,000원 낼 때도 있고 500원 낼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본인이 갖고 가는 병이 그러니까 생계수급자라 하더라도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본인이 다 돈을 내야 되죠. 예.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닭살은 약이 없어요. 예. 그 유전되는 거고요. 팔다리 바깥쪽에 팔 위쪽 바깥쪽에 허벅지 바깥쪽에 생기는 겁니다. 보습제 바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는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예. 바르는 것보다 안 바르는 게 외출할 때 그러면 내가 오래 살 때 피부가 덜 저기 하죠. 예. 여드름이 심하면 처방받아서 약 먹고 약 바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자외선 차단제 비누로 세안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뭐 까마잡잡해지는 것도 자꾸 나이가 피부 노화는 촉진이 돼요. 예. 아버지가 선크림 안 바르는 걸 자녀가 걱정할 일은 없죠. 알아서 하시겠죠. 너무 가족관계가 돈독하신 것 같은데. 예. 걱정할 일은 아니죠. 미용적으로 본인이 괜찮다 그러면 뭐 안 바르는 것도 아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보습제 안 바르면 피부는 빨리 늙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건조해지면 피부 노화는 빨라져요. 편편사마귀가 내가 저기 생기면 면역력이 생기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먹는 약도 있고 뭐 면역 증강제를 바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없어지면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도 마뜩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뭐라 해야 되나 딱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예. 건조한 사람들은 바르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뭐 몸에 보습제 발라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씻거든요. 열심히 안 씻어요. 그냥 물만 끼얹고 나와요. 자, 어른이 돼도 여드름이 계속 나면 약을 먹고 발라야 됩니다. 저절로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짓말, 왜곡된 가짜 정보가 뭐냐면 여드름은 때 되면 좋아진다. 거짓말이에요. 여드름이 때 되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평생 나는 사람도 있다예요. 성인 10명 중에 2명은 평생 여드름 나요. 한 20%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면 10명 중에 한 2명, 5명 중에 1명은 여드름이 있어요. 본인은 그냥 뭐 대충 그러고 살죠. 뛸 때 가려운 느낌이 든다? 그럼 느낌 드는 거야 뭐 상관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뭐 예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혈당 낮추려고 저녁 식사에 맨발 걷기. 그러니까 저는 신발 신고 걷기를 권한다니까요. 걷는 건 좋은 운동이니까 하시는데 왜 맨발로 하시냐고. 누가 거기다가 유리 쪽에 하나 있으면 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편편사마귀는 저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막이라고 검색하시면 강의하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등산 갈 때는 안 발라요. 왜냐면 여름에 등산 가면 뭐 숲속에 가면 깜깜해요. 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등산 갈 때는 잘 안 바르고 골프 칠 때는 바르고 수상스키 탈 때 바르고 노출되면 바르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얼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에 목티를 입으면 간지럽다고요? 입으면 안 되죠. 특히 이제 그 모직, 그러니까 울 제품들이나 울이 들어간 혼방 제품들을 입으면 가렵죠. 저는 그래서 모든 티셔츠가 다 면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옷을 입어도 뒤에 제일 먼저 사면 하는 게 뭐냐면 목대에 있는 라벨 떼는 거예요. 뭐 예민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렵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성격인데 저는 양말도 뒤집어 신어요. 이렇게. 재봉선이 발에 닿는 게 싫어요. 왜냐면 가렵거든요. 자극이 되잖아. 이 재봉선이 내 발등에 닿으면 발가락 쪽이 가려워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내 피부에 닿는 건 다 재봉선이 바깥으로 돼 있어요. 속옷도 다 면이고 다 재봉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병인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으면 영양제 있는 것들 목티도 순면으로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라벨 그게 되게 간지럽거든요. 자극도 되고 다 잘라내면 되잖아요. 잘 이렇게 연두칼로 잘 떼어내면 별 문제 되질 않죠. 이런 건 이제 겉옷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재봉선이 노출되더라도 이것까지 뒤집어 볼 수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올 때는 이런 재봉선을 감내하고 입지만 집에서 입는 모든 티셔츠는 다 뒤집어 입습니다. 저는 뭐 비싼 옷도 필요 없고 뭐 유명 상표 붙어 있는 것도 귀찮아요. 왜? 다 하면 가려워. 샤넬 라벨이든 구찌 라벨이든 라벨 다 하면 다 가려워요. 그게 다 뜯어요. 그래서 본인 피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인데 나는 좀 예민하니 피하면 되죠. 중2 남학생 여드름에 페인, 그 페인은 안 없어집니다. 흉터입니다. 안 돋아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드름 환자들 보고 짜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흉진 건 끝이에요. 색깔 빨간 건 없어져요. 여드름 흉터나 화상 흉터에 도움되는 연구 없습니다. 흉진 건 끝이에요. 아토피 있으면 병원 가시면 의사들이 다 처방해줘요. 쓰시면 돼요. 부위별로 다 다르고 바르는 약도 수백 가지고 뭐 먹는 약도 수십 가지인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아토피 약은 본인이 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주치의를 정해놓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마다 재발돼요. 그때마다 다닐 수 있는 단골병원을 정해놓으세요. 여드름 있으면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염증 주사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흉질 수 있어요. 보배보배님도 지나치신 거예요. 자외선 물 2가지 발라 하나면 충분하지. 여러분들이 유별나게 뭘 한다고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고 돈 낭비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한 가지를 가지고 햇살이 강할 때는 한 2-3시간마다 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 2번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사이엔폴이 아마 사이클로스포린일 거예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될 텐데,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헬페스가 굉장히 잘 생기죠. 그러면 헬페스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팜사이클로비어나 발트렉스 같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 판비어라든지 발트렉스 같은 약을 많이 먹지는 못해요. 1년에 한 2번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조심하셔야 돼요. 대상포진이 아니고 단순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자기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발톱에 무좀이 아닌데 울퉁불퉁한 건 그냥 사셔야 됩니다. 무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네. 겨드랑이에 그 털이 못 나면 안에서 뭉쳐지는 거 있어요. 그건 뭐 레이저로 다 해서 그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네. 미녹시딜 발라서 털이 두꺼워질 정도로 많이 나면 대머리 환자들은 다 좋아해야죠. 그걸 왜 걱정해요? 털이 굵어지고 저기 빳빳한 머리털이 나길 바랐는데 미녹시딜 발라서 그 정도 굵고 딱딱한 머리털이 나지는 않아요. 솜털이 나오죠. 네. 안면 볼에 홍조가 있다. 홍조가 아니고 아마 주사성 여드름이 있을 거예요. 네. 기름기 많은 걸로 봐서는. 네. 비누 세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해서 병이 낫지는 않아요. 비누 세안을 하나, 폼클렌징을 하나, 그 주사성 여드름에 아무 영향 없어요. 약 먹고 약 발라서 주사성 여드름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수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디피린이 자극이 있어요. 양을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눈드라끼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죠. 눈에 마이모비안 그랜드라에서 눈물샘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곪는 거죠. 그것도 노출돼 있으니까 외부에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죠. 면역이 좋고 건강하면 그런 세균들을 싸워서 이기는데 내 몸에 면역이 안 좋으면 뭐 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그 단백질 덩어리고 영양 덩어리예요.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볼 때는 자기 먹잇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면역이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부실하면 그 세균들의 공격,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면 그 공격을 내가 대처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점 생긴 거야. 뭐 그 점이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미용적인 거면 뭐 미용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 되죠. 미노신은 1년에 4개월은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내성이 문제가 아니고 저 약을 먹었으니까 저 미노신이 장내 세균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오래 먹는 건 안 좋아요. 참참님인가요? 얼굴에 아토피 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아토피 같이 일어나는데 병원 방문할 때마다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꽃가루 알러지, 니켈 금속류 높게 나오고 저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자, 저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무슨 병인지는 금방 알아요. 근데 그냥 이런 환자들이 올 때 의사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원인을 찾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이 다 똑같아요.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꽃가루 알러지, 금속 알러지, 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가서 아유 꽃가루 알러지 같아요. 네, 그러고 약 줘요. 아토피 같은데요. 네, 그러고 약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 환자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최상의 진료를 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는 돈이 너무나 작아요. 이런 얘기하면 의사들 잘 살지 않냐? 의사들이 의료보험 환자 봐서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면 보톡스를 맞으러 오거나 검버섯을 빼러 오는 환자에 비하면 여러분이 내는 돈이란 게 100분의 1 정도를 내요. 의사들이 돈을 버는 대목은 거기서 돈을 벌고 보험원자들은 오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성 피부염이 됐든 아토피 피부염이 됐든 꽃가루 알러지가 됐든 약이 똑같아요. 햇볕 알러지도 뭐 그러면 네, 그러고 약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원인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기에는 내는 돈이 너무 적어요. 의사가 그러면 되냐?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버스도 환자 수술하고 뭐 기미 환자 치료하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벌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겠어요? 아니면 15,720원을 내는 여러분들을 더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약이 똑같으니 그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뭐라 그러면 아, 네, 그러고 약 주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피부과 전문의는 보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히스토리하고 약 얼굴 증상 보면 원인은 금방 알아요. 근데 원인이 뭐가 됐든 약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약 바르면 좋아지고 나중에 또 재발하고 그러는 거죠. 알러지일 가능성은 제일 낮고요. 성인이라는 아토피일 가능성도 낮아요. 제가 그냥 이 글만 갖고 얘기를 하면 1번 지루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참참님의 얼굴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주 병원에 자주 가야 될 정도의 피부염이면 지루성 피부염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성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비욘디에서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시면 지난주에도 강의한 게 있어요. 30분 동안 제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부가 매우 건조하다. 수분 크림을 자주 바른다. 라는 얘기를 봐서 얼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도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난주 강의한 게 있으니까 강의 다시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분 크림을 바른다는 얘기가 얼굴 얘기겠죠. 얼굴이 건조한 경우는 없어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네. 종아리 마사지가 유행이라고요? 유행인 거 다 하시나요? 저는 유행 따라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뭐 마사지 받아서 만족스럽다면 하시려면 상관이 없죠. 근데 뭐 어떤 효과가 있다. 마사지에서 건강해지고 효과 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 마사지만 받고 있으면 건강해지게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서 기분 좋으면 하세요. 예. 저한테 저걸 주면 하느냐?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있으면 딴 일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별 기대가 없어요. 미국인데 8만이나 하시면 크레오신 사서 바르세요. 디페리는 그렇게 막 사서 바를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의사의 지시를 보고 지시를 받고 적정량을 써야 되는 거고요. 진압항림 같은 경우는 뭐 디페리는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면 크레오신은 아마 드럭스토어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사서 바르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네. 다리에 쥐가 잘 나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살이 썩어요. 쥐가 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일단 다리에 쥐가 나면 혈액하고는 상관없어요. 피가 돌지 않으면 절인 게 아니라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그냥 쉽게 하면 살이 썩어요. 그러니까 고로 쥐가 난다는 거하고 혈액순환하고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쥐가 난다는 얘기는 근육이나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니큐어 이런 거 발라서 될 일이 아니고요. 쥐가 자주 나면 반드시 신경과를 가셔야 돼요. 신경과를 가시면 MVC, 그러니까 너브 벨라시티, 신경 전달 속도, 너브 벨라시티를 신경의 전달 속도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신경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가 있어요. 근육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저린 거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원인이. 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셀프로 그렇게 허위 진단을 뭐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판단하지 마시고 자주 쥐가 난다 그러면 신경과 가세요. 가시면 제가 얘기했던 근육 검사와 신경 검사를 해서 찾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그로잉 헤어라 그래갖고 파고드는 거예요. 꼬여서. 그래서 그거는 모근 자체를 제거해줘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성형외과에서 뭐 레이저를 권했다, 흉터 레이저를 권했다. 그냥 만일에 제 손녀가 그랬다 그러면 그냥 둘 거예요. 어차피 흉지는 건 흉지고 나중에 어른 되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흉터 레이저를 해서 그 흉이 훨씬 더 좋아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나한테 묻는다면 내 손주 딸이면 뭐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어른 되면 다시 한번 수술하자 그러고 말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도 오래 먹으면 안 좋나요? 무슨 약이든지 약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 먹는 거지. 자, 제가 대머리 약을 30년째 먹고 있는데 뭐 좋아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머리털 붙여놓으려고 먹는 거지. 부작용이 이제 느껴지거나 생기면 끊어야 되겠죠. 항히스타민 좀 매한가지예요. 병이 있어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이라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장단지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 뭐 저것도 원인이 두 가지. 저거는 혈관하고 연관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맥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정맥이 고이고 심부정맥에서 피가 많이 고이면 혈전도 생기고 아파요. 그래서 이분은 뭘 해야 되느냐? 피부과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병원에 혈관외과가 있어요. 흉부외과에서 주로 이제 하는데 혈관외과를 가셔야 돼요. 서서 부응리를 못할 정도로 장탄지가 아파온다. 이분은 혈관 정맥, 다리 하지 정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저러면 그 하지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면 잘못하면 심장에도 혈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뇌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 꼭 대학병원의 혈관외과 가셔야 됩니다. 비타민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네요. 네, 비타민 비타라는 게 이제 바이탈,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 미는 미니멈, 이렇게 소량으로도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뭐 지용성으로 ADEK가 있고요. 수용성으로 BC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게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소량으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서 죽잖아요. 혈관이 약해져서. 그러면 비타민이 많으면 좋으냐?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비싼 오줌을 만들고요. 왜냐하면 다 과량으로 들어간 비타민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과량 먹게 되면 간에 축적이 돼서 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량 먹으면 돼요. 뭐가 적당량이냐? 식사를 골고루 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적어도 비타민이 부족해서 내 몸에 병 생길 일은 없다. 근데 이제 비타민 C의 과용량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다. 비타민 D를 먹으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주장은 있어요. 예. 그 여러분이 그 주장에 대한 신뢰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뭐 하루에 1g 정도, 1.5g 정도의 과용량의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예방된다. 아유, 믿으면 하세요. 나쁠 거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좀 그런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만 없다면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근데 이제 지용성 ADEK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거나 뭐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간에 축적이 되니까 해로울 수도 있죠. 적당량이 좋습니다. 적당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부족하면 병이 생겨요. 병이 안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지, 뭐, 그게 꼭,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은 가격을 아무 때나 빼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테이프 붙여놓으면 되고요. 점 사이즈가 크면 다시 재발합니다. 대개 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재발하면 또 해야 됩니다. 글쎄요, 이소트레틴을 먹으면 점막이 마를 수 있어요. 점막이 마를 수 있는데, 기침하기 전에, 뭐, 일단 6개월을 주지는 않죠. 왜냐면 1년에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먹는 게 맥시멈이니까 석 달 이상 먹을 일은 없죠. 6개월 동안을 뭐 처방해 본 적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구강점막이 말라서 6개월 정도 먹으면 못할 거예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아직까지 약 먹고 기침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6달 먹는 건 과량 먹은 거예요. 야채가 과하면 안 좋나요?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모든 야채는 식물성에는 그 독성이 있어요. 모든 식물에는. 그 독성이 심하면 독초. 그 독성이 아주 약하고 순치된 것들이 우리가 먹는 야채. 그래서 뭐 야채는 몸에 다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과하면 다 좋지 않아요. 적당히가 좋습니다. 적당히.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뭐 배부르지 않을 정도면 좋죠. 그래서 야채 중에는 우리가 이제 피톤치드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뭐 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피톤이라는 게 이제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치드가 사이드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식물을 공격하는 곤충이나 해충들을 식물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죠. 그래서 곤충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식물들은 그런 독성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걸 아주 순화시켜서 독성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야채를 순하게 독성이 거의 없도록 만든 게 야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게 야채잖아요. 당근 이런 거 다 이제 야채인데 그냥 키우면 벌레들이 많이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그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독소들을 전혀 만들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농약도 치고 벌레를 제거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순치된 야채라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지나치게 그것만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골고루 드세요. 육회 공군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얼굴이 자갈밭이라는 얘기가 여드름이라는 얘기죠.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뭐 이 책 여기 비욘드에서 여드름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한 방송들이 한 10개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무나 골라서 보시면 10분만 들으시면 약 다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세rum이나 디판테놀 크림이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요? 발라서 뭐 기분 나쁘지 않으면 바르는 건 좋은데요. 흡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먹으면 흡수는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하지 피부에 비타민 A, B, C 발라갖고 피부에 흡수되지는 않아요. 디페린이든 수란트라든 모든 것들은 다 피부과 전문의사님들이 보고 이 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처방을 하죠. 본인이 뭐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약들이 아니니까요. 일단 진찰부터 받으세요. 피폐 현명한 식사법이 있나요? 제가 피폐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밥은 앉아서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긴 하겠지만 내 돈 주고 뷔페는 가지는 않아요. 한 끼 식사로서 뭐 나쁘진 않겠지만 과식하기 쉽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못 먹어서 병 생긴 사람은 대개는 없죠. 그래서 굳이 과식하기 쉬운, 본전 생각나면 아무래도 또 자꾸 많이 먹게 되죠. 10,000원, 20,000원 내고 먹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내고 먹는 식사니까. 그래서 뷔페는 저는 뭐 날씬한 사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살찌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갈 자리는 못 된다. 채식주의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고기만 먹어야 되는 사람보다는 풀만 먹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것보다는 고기도 먹고 풀도 먹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나는 뭐 고기 다이어트를 했다. 그 다음에 뭐 금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다. 나는 채식을 했더니 좋아지더라. 자기의 성향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기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고기를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일단 뭐 고기를 거의 먹질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외식할 때 고기를 먹는 외식을 하면 그걸로 제가 먹는 고기 전부 다고요. 집에서는 주로 뭐 식단이 된장에다가 야채 넣으니까 뭐 집사람 얘기로는 뭐 스님 식사랑 단신 식사랑 별 차이가 없다. 뭐 이 정도로 하지만 그리고 채식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뭐든지 골고루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는 걸 골고루 드시면 제일 좋다. 이게 제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상추가 좋다고 엄청 많이 과식하신 거죠. 뭐 상추가 나쁜 게 아니라 과식을 하신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하시라니까요. 배가 좀 부를 때 숟가락 놔야죠. 좋은 건 없어요. 상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과식하시면 당연히 위경련 오죠. 당연한 얘기죠. 밥 잘 먹고 잘 자면 좋아지죠. 잠 못 먹고 못 자면 당연히 피부 나빠지죠. 피부만 나빠졌겠습니까? 온몸이 다 나빠지죠. 네. 자, 화장품은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뭘 바른다 하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동갑 내기예요. 제 얼굴에 전 평생 지금까지 돈 주고 써서는 화장품 바른 거 없어요. 뭐 마누라 쓰다가 남은 거 바르고 그 다음에 학회 같은 데 가면 화장품 샘플 좀 있으면 바르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뭘 발라가지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피부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피부 매개증은 정상입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걸 굳이 왜 없애려고 그래요. 긁으면 돋아나는 두드러기가 그게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뭐 원인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피부 매개증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누가 약을 먹느냐? 도저히 못 견딜 만큼 심한 사람, 불편한 사람. 약 먹는 거고요. 저처럼 뭐 두드러기 났을 때, 뭐 1시간이면 가라앉는데,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한약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았냐고요? 일단 저는 남들이 좋다 그러면 그걸 해봐요. 예를 들면 뭐 수상 스키는 제가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제 동업자였던 이유도 원장님이 수상 스키를 타면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타는 게 뭐가 재밌어? 에이 시시해. 그랬더니 한번 가보재. 타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 해봐야 알죠.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등산은 왜 했냐? 대학원 다닐 때 한창희 상무님이라고 그때 대승그룹에 계시던 상무님인데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그분이 등산이 되게 재밌대요. 가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골프는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 야 골프 재밌어 한번 쳐봐 그러는데 아이고 장비도 많고 연습도 안 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장비는 자기 하나 보내주겠대. 그래서 선배가 골프 세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른이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한 몇 달 연습하고 쳐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좋아하느냐? 예. 남들이 따라서 해봤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겠죠. 수영도 배워봤어요. 근데 머리만 아프고 안 돼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돼요. 직업으로 뭐가 좋으냐?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뭘 좋아하는지 저는 명확히 알아요. 직업적으로 나는 뭘 하면 제일 행복한지는 알죠. 그러나 그게 생계랑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온 가족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은 내가 썩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해서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충분하게 나의 노력의 대가를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직업은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과목을 무슨 과목을 좋아하느냐? 우리 뭐 국영수, 물리화학, 생물지학, 그다음에 역사, 세계사, 국내사, 국내지리, 세계지리, 음악미술, 체육, 뭐 체육도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상체운동까지 별의별 걸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지금 교육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 국가에서 강제로 체육도 시키고 교련도 시키고 다 시켜보잖아요. 예. 해보면 저는 수학하고 물리, 화학 이런 게 재밌었어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해보면 그게 쉽게 잘 들어와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영어예요. 지금도 영어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재미가 없죠. 뭘 좋아하느냐? 지금도 수학책 보고 앉아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좋아하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공부를 전 과목을 다 해보면 뭔 과목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아무 과목도 안 하면 안 해봤는데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키우는 분들에게 늘 얘기해요. 좀 다양하게 시켜봐라. 학원만 보내지 말고. 여러 가지 시켜보면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꼭 현재 뭐 돈으로 연결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잘 양성 키워주면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걸 직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멍 때리는 애한테 내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걸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안 해보고 있다. 당연히 모르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찾으려면 여러 가지 해봐야 된다. 다양한 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특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과목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많은 걸 가르친다 그러는데 저는 가르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세안호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니라 서울찔레꽃님도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30분 강의한 게 있으니까 꼭 가서 구독을 해보세요. 아니요. 민옥씨들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을 건 없어요. 저는 먹는 약이 아보다트예요. 아보다트 한 30년 먹었어요. 부작용 생기면 안 먹죠. 안 생겼으니까 먹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의 과다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약이 시판돼도 안전할 만큼 안전한 약인데 소수의 사람에게서 그런 사례 보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약을 먹어서 내가 부작용이 생겨서 볼 손해를 계산을 해보면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10,000대 1, 100,000대 1, 100,000대 1쯤 되니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약 먹어서 얻는 이득보다 약을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 금지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과 약들은 보면 되게 안전해요. 스티바는 생산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대개는 전 디페린으로 바꿔서 처방을 해요. 수직으로 2cm가 됐다 그러면 일단 어른이라면 성형외과 세마학위에서 G플라스티라고 그래요. 수직으로 생긴 흉터를 영어로 Z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주름은 있으니까 흉이 훨씬 덜 보이죠. 그거는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햇볕만 보면 거뭇거뭇 많이 생긴다고요? 햇볕 보면 거뭇거뭇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피부가 흰 사람이 더 심해요. 피부가 흰 사람이. 그게 주근깨든 김이든 검버섯이든 잡티든 그러면 이제 멜라논 크림 쓰시면 되죠. 뭔지는 뭐 봐야 되겠죠. 뜨거운 물에서 더 빨리 가라니 아니요. 두드러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준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햇볕만 보면 피부에 있고 두드러기 물속에 두드러기는 뭐 뜨거운 데 가면 좀 더 심해질 거예요.
글쎄요. 일단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과를 정하는 거는 인턴 끝나고 정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5천 명을 뽑으니까 이제는 가기 쉽지 않겠어요? 기회가 되실 때 가보시죠. 지방으로 이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지방으로. 왜냐면 지방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 쉽더라고요. 모든 병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시면 돼요.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30이 지나서 심해졌다. 무슨 피부병인지 모르겠는데 30이 지나서 생긴 피부염이 얼굴에 생겼다 그러면 대개는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손톱, 내성 손톱 있죠. 드물지만. 여드름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지루성 피부염은 지난주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면역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생겨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안구건조증이 이렇게 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인공눈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공눈물의 점도만 좀 더 높여서 사용을 하고 뭐 길게 먹지 않아요. 아이소트레틴은 아주 심한 지금 여드름이 심화되면 아이소트레틴 뭐 어느 정도 먹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이미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안약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죠. 명치와 배 부분에 까만 점이 생겼다.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나이 드신 분이라면 검버섯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점이겠죠. 아니면 사마귀일 수도 있어요. 명치부터 배 사이에. 뭔지는 이것만 갖고 알 수는 없어요. 이마주름은 보톡스 맞는 게 답이에요. 선크림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목주름에는 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목주름이 생기는 건요 유전이고요. 약 없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낚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미는 유전이고 흑자는 노인성 변화예요. 시어감님, 네, 감사합니다. 기미는 여자한테만 생기는 유전병이고요. 흑자는 남녀 구분 없이 늙으면 생기는 병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KI님은 한번 병원을 오시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질문 올리는 거 보면 심각한 병이니까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지나치게 많은 걸 보면 병원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방송에서 지금 빗소리가 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창에서 들린다는 얘기인가요? 방송에서 들리면 지금 우리가 냉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소리예요. 흑자 약 바르시면 됩니다. 20대 청년인데 연금 관련해서 청년이나 미대생은 덜 내고 덜 받거나 안 내고 안 받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볼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눈 번이 뜨고 아까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폰지 사기라고 보시려도 될 만한 의료보험 시스템, 국민연금 시스템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뭐 제가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렇게까지 나라에 사는 일을 비아냥해도 되느냐? 뭐 저는 충분히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제 폰지 사기가 40년, 50년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덤태기 쓰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있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흑자는 멜라논 크림 바르면 편편한 흑자는 멜라논 크림 바르면 좋아져요. 약 바르면 좋아요. 화이트헤드는 저게 화이트헤드일 수도 있고요. 비립종일 수도 있어요. 얼른 보면 모양 비슷해요. 이제
그것만 몇 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레이저로 짜는 것도 괜찮아요. 예. 흑자는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무조건 개수 늘어요. 삶 자체가 늙어가는 과정이고요. 피부는 늙어가면 반드시 뭔가는 생겨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새 차를 출고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둬도 차 녹슬잖아요. 똑같아요. 예. 사람 피부도 다 늙어요. 레이저를 없애도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요. 예. 그래서 약 바르고 지내는 게 답이에요. 예. 왓스구님, 그 속건조가 아니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강의 보시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 거기에 보면 이런 분들 강의 위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될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속건조 이런 건 상업적인 용어고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각질이 많으면서 얼굴이 당기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고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또, 지금 여러분들 질문 준 것 중에서 속건조, 당긴다, 각질이 생긴다,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굉장히 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각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화장품으로 고쳐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질병이다. 그래서 약을 써서 고친다.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지난주에 이제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대하신 분이 누구였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윤영미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한 주는 조금 무겁고 한 주는 조금 가볍게 가는 그런 시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윤영미 아나운서는 여러분 뭐 유명한 아나운서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간 아나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구석구석 아는 사람,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즐겁게 사시는 분, 긍정녀의 대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최근에 했던 책입니다. 가장 예쁜 60대 만들기. 60대와 예쁜이란 말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죠. 모시고 윤영미 아나운서의 살아온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걱정했던 막내의 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이번 주에 들어오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를 모시고 여행 얘기도 좀 하고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11일에는 도봉갑이었나요?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자를 모시고 정말 서울에서 거의 몰살하다시피 한 그런 지역구에서 보수의 색채로 당선된 우리 김재섭 당선자를 모시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보수를 하기가 힘든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는지, 그러면서 30대이기 때문에 이 30대의 정치인으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의사가 꿈인데 의사가 될 정도의 공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가 그냥 대충 공부해도 되는 직업이고 뭐 별로 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죽자고 공부해서 겨우 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라. 그러면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제 자녀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별 비전 없는 직업이다. 별로 매력 없는 직업이다. 보세요. 판검사,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판검사라는 거를 직업을 가지면 평생 죄인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의사란 직업이 평생 환자만 보고 살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업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회사원이다. 그 적어도 평생 정상인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범죄인이라든지 범죄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비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면 병원에 올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법원이나 검찰청을 들락날락할 일이 없죠. 그런 사람을 늘 대하는 그 직업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걸 대하는 일이란 모르겠지만 평생 그 직업을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본인한테. 그래서 저는 뭐 제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별로 권할 만한 직업이 못 된다. 저는 사촌 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직업으로서 의사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당대에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이 절대 망하지 않게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직업으로는 좋다. 근데 네 능력이 그보다 좀 더 우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자신이 있다면 라이센스라는 걸로 너를 가두지 마라. 의사의 면허라는 건 이런 라이센스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에 절대로 물이 새지 않죠. 요 정도 물은 늘 부어서 마실 수가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한 잔의 물은 늘 마실 수 있지만 이게 대양과 같은 바다와 같은 강과 같은 그런 큰 그릇은 못 돼요. 그러니 자기 입에 자기 밥벌이는 하고 가족들의 밥벌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는 훌륭한 직업이다. 그러나 그보다 꿈이 좀 더 큰 사람이라면 답답할 거다. 라는 게 제가 제 사촌 동생들한테도 했던 얘기고 저의 조언을 받고 의과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금 자기 비즈니스라는 그 친구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잘 삽니다. 고마워하죠. 왜? 그 친구는 뭐 의대도 갈 수 있었고 공대도 갈 수 있었고 공부를 해서 법대를 갈 수도 있었고 상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 선택은 저와 달랐고 뭐 같은 의사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죠. 또 다른 선택을 했는데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저보다 3년 아래인데 저는 의사를 별로 권하지 않았어요. 권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 내가 내 동생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지나온 삶을 그 친구도 이제 환갑이니까 그 친구의 삶을 내 동생의 삶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쩌면 본인의 행복도만 따진다면 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지난 4월 10일 총선 때 총선할 때까지 그 일을 할 때는 돈도 안 생기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일 할 때 한 두세 달은 즐거웠었어요. 행복했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해보면서 느꼈지만 그 일이 내 개인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가족들의 삶에는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해보면서 또 느끼는 거죠.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거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죠. 두 가지 다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서 행복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각자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 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일생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충분한 직업이다. 그러나 내 평생 주말이 없었고 내 평생 휴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일주일 비운다는 얘기는 병원을 접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병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페이닥터도 더 보고 이런 저런 다 해보지만 결국은
그냥 내 환자 내가 보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런 답을 내가 내렸는데 내 자녀 보고 야, 너 의사해라. 너 의대 나와서 의사에서 피부과에서 압박하는 병으로 물려받아라. 어휴, 전혀. 하겠다면 말렸어요. 제 딸은 하겠다는 게 내가 많이 말렸어요. 하지 마라. 다른 일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 그건 환경에 따라 다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집안 자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의 뭐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매번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쟁취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의대를 선택한 거고 그 의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은 내가 하고 대로 못 살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됐든 또 직업이 되면 또 달라지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게 직업이 됐을 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가 됐든 다 만족스러운 건 없다. 주업님인가요? 자유업은 조금 가난한 예술인은 어떤가요? 지난번 여행도 즐겁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제가 요즘은 내 개인 유튜브는 안 하고 있는데 내 개인 유튜브에서 요거 그대로 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 30주년 그 홈카밍 데이죠. 다녀왔던 어떤 유대인 여성 저널리스트가 쓴 그 글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이제 24살에 졸업하고 50대 중반에 홈카밍 데이를 하고 각 분야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종별로 어떤 그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직업에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던 사람은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던 분이었다. 교수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술인은 어떤가요? 네, 경제적으로 부족했지만 그분들은 다 자신의 삶에 만족해 했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역시 월가의 금융인이었는데 그 금융인들은 하나같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번 돈은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직업적 만족도는 제일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 그때 홈카밍 대회에 만났던 많은 동창들, 동기 동창들을 얘기를 해보니 하버드 출신이에요. 네. 지금 하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잘 사느냐, 이혼했느냐, 사별이 있었느냐, 가족들은 어떠냐, 본인은 건강하냐. 그런 것들의 행복의 척도이지 돈이 얼마가 있냐는 그렇게 중요한 척도가 못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썼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보고선 이거는 같이 한번 우리가 전문을 읽어보고 우리 구독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했던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 지금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괜찮다면 그 자료를 갖고 제가 한 30분 정도 여기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얘기 하죠. 60이 지나가면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뻤다 안 이뻤다는 얘기 할 것도 없다. 다 비슷비슷하더라. 70이 지나가면 누가 부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 80이 지나갔더니 건강하냐 안 하냐도 얘기할 거 없더라는 거죠.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결론 오래 사는 사람이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가장 좋다.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버드 나온 사람들 얘기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비슷비슷하다. 는 얘기죠. 모기한테 물려서 가려울 때 뭘 바르면 좋으냐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강한 걸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주로 처방하는 약은 에스파소온이라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는데 한 일주일 바르면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벌레 물렸을 때는 뭐 그게 송충이가 됐든 모기가 됐든 벌레 물렸을 때는 그게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생각난 김에 미리 약속을 해놓죠. 다음 주에는 한 30분 정도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분이 했던 강의 프린트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한 15분, 20분 정도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네,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김경록 회계사님 전 국민의힘당 개혁 비상대책위원이었었죠. 그리고 현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쓴소리해서 잘렸던, 그러나 또 그전에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정말 좌우를 넘나드는 소신 있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잠시 본인의 일에 또 몰두하고 있는 김경록 회계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이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회계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피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의 홈커밍데이 기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하는 걸로 제 강의를 준비하고 예쁜 윤영미 아나운서 모시고 또 살아온 얘기,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남편과의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